멸망문파의 자벽부는 천하제일인 1화. 이 영상은 무협 애니메이션 창작 스토리입니다. 천하제일인이 배신당한 날,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제자의 눈이었다. 절벽 위였다. 사방에서 수십 명이 둘러싸고 있었고 가장 앞에 선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스승님, 용서하십시오. 천하제일인은 웃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미소에는 수십 년 강호를 지배한 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아니, 어쩌면 허탈함이었을지도 모른다. 네가 선택한 거다. 떨지 마라. 등 뒤에서 수십 줄기의 기운이 동시에 쏟아졌다. 천하제일인은 맨손으로 허공을 갈랐다. 절반은 흩어냈지만 나머지가 온몸을 강타했다. 충격이 연달아 터졌고 몸이 비틀거리며 절벽 끝으로 밀려났다. 정파맹의 수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짓던 노인이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가진 비밀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편히 보내주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뒤로 젖혔다. 절벽 아래 구름이 그를 삼켰다. 떨어지는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제자들의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후회는 없었다. 다만 하나 알고 싶었다. 왜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을까? 의식이 꺼졌다. 그것이 천하제일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야, 연호 또 자고 있어? 뺨을 가볍게 치는 손과 함께 의식이 돌아왔다.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다. 낡은 천장이 보였다. 석가래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고 볏짚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당 안 쓸었잖아. 장로님한테 혼나면 내가 맞는다고. 고개를 돌리자 15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얼굴을 찡그리고 서 있었다. 낡은 문파복에 목검조차 없는 빈 허리띠. 여긴 절벽이 아니다. 여긴 어디실?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마르고 작은 손. 관절이 앙상하고 손바닥에 굳은 쌀이 잔뜩 박혀 있었다. 무공을 수련한 손이 아니라 허드렛 일만 하던 손이었다. 내공을 끌어올려 보았다. 단전에 기운이라 부를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시로라기 같은 흐름이 경맥을 따라 느리게 도는 정도. 경맥 자체도 좁고 막혀 있었다. 이 몸은 무공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연호. 이 몸의 이름은 연호. 기억이 밀려왔다. 원래 주인의 기억. 파편적이었지만 핵심은 읽을 수 있었다. 청운문. 산속에 자리한 작은 문파. 제자 7명. 장로 1명은 야반 도주했고 남은 하나는 오래된 부상으로 침상신세. 문주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이 몸 연호는 청운문의 자벽부. 제자도 아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 것이 전부인 소년. 회귀인가? 분명히 의식이 끊어졌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다른 사람의 몸, 다른 시간, 다른 장소다. 괜찮다. 목소리가 나왔다. 젊고 가는 목소리였다. 적응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연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을 나섰다. 문 밖으로 나서자 청운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초라했다. 본전의 기화는 반쪽이 깨져 있었고 수련장은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다. 무기고 문짝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현판의 금박은 거의 벗겨져 있었다. 과거의 습관이 살아났다. 청운문 전체를 전장으로 보고 지형, 건물 배치, 방어 가능 지점, 퇴로를 순식간에 읽어보았다. 방어 구조가 엉망이다. 뒷산에서 접근하면 본전까지 무방비고 수련장 좌측 통로는 매복 지점으로 쓸 수 있지만 지금은 풀밭일 뿐이다.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마당을 쓸면서 보았다. 청운문의 구석구석을. 수련장에서 목검을 휘두르는 제자가 있었다. 내리치는 힘은 세지만 하체가 불안정했다. 왼발의 축이 반치 바깥으로 빠져 있었고 올릴 때 오른쪽 어깨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갔다. 소진이라는 이름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다. 청운문에서 가장 재능 있다는 제자. 하지만 기본기가 부족한 문제야. 본전 처마 아래에서 책을 읽는 여성 제자도 보였다. 맨화. 자세가 반듯하고 호흡이 깊었다.
관찰력이 좋고 기본기가 탄탄하지만 내공량이 재능에 못 미쳤다. 체질에 맞지 않는 수련법 때문이었다. 마당 한쪽 끝까지 쓸었을 때 본전에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다. 문주, 한무진이 대청마루에 앉아 문서 더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40 중반의 수척한 사내. 연호의 눈이 그의 상태를 읽었다. 핵심 경맥 부근이 뒤틀려 있어 내공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달 상납도 못 맞추겠구나. 문주의 중얼거림에 빗자루가 잠시 멈추었다. 청운무는 인근 사파 조직 흑사방에게 매달 은자 50냥을 바치고 있었다. 보호비 명무. 내지 않으면 제자들이 시비에 휘말렸고 물자 수송도 끊겼다. 전생에 나는 천하를 호령했다. 만인 위에 섰다. 그리고 가장 믿던 저들에게 무너졌다. 이번 생은 다르게 간다. 이 문파를 살린다. 이 몸을 키운다. 그놈들을 찾는다. 해가 기울어 저녁이 됐다. 연호는 부엌에서 잡곡죽을 끓이면서 약초원에서 가져온 풀 두어 줄기를 넣었다. 기운 순환을 돕는 약초였지만 이걸 알아보는 눈이 이 문파에는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 좁은 식당에 제자 7과 문주가 앉았다. 연호는 구석에서 자기 몫의 죽을 먹었다. 자벽부의 자리는 늘 구석이었다. 오늘도 죽이야? 소진이 투덜거렸지만 숟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먹을 게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 매화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나가 아니었다. 7 무거운 발걸음. 저문문주 한무진 나와라. 거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한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흑사방이다. 문주가 밖으로 나섰다. 마당에 검은 옷의 사내 7이 서 있었다. 선두의 선자는 덩치가 크고 얼굴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이번 달 상납은 사흘만 여유를 주시오. 지난달에도 그러더니 반만 내놓았잖아. 여유고 뭐고 없어. 은자 100냥 밀린 것까지 합쳐서 못 내겠으면 문파가 값을 치르게 하면 되겠지. 한무진의 주먹이 떨렸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흉터 사내가 손을 들었다. 부하 둘이 식당 쪽으로 걸어왔다. 소진이 벌떡 일어섰다. 저 놈들 감히 문주님께 저러다니 참을 수가 없어. 앉아 있어. 차가운 목소리. 연호가 빗자루를 한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소진이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지만 그 한마디에 실린 무게에 입이 닫혔다. 매화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연호는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달빛 아래 마른 소년이 빗자루를 들고 흑사방 무인들 앞에 섰다. 흉터 사내가 비웃었다. 자벽부가 앞을 막겠다는 거냐? 연호는 문주를 돌아보지 않았다. 은자 100냥이라 했나? 없다. 이번 달도 다음 달도. 대신 제안을 하지. 여기 7 중 누구든 나한테 한 수만 이기면 요구대로 해주겠다. 지면 오늘부터 상납은 없다. 다시는 이 산에 올라오지 않는다. 흉터 사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한 수에 끝내주지. 사내가 움직였다. 빠른 돌진. 연호는 오른발을 반보 빼면서 몸을 살짝 틀었다. 사내의 공격이 빗나갔다. 차이는 머리카락 한 올. 동시에 빗자루 자루 끝이 사내의 오른팔 안쪽 급소에 정확히 들어갔다. 사내의 오른팔에서 힘이 빠졌다. 무기가 땅에 떨어졌다. 부하 둘이 달려들었다. 첫 번째의 공격을 빗자루로 흘려보내며 턱 아래 급소를 가볍게 쳤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두 번째의 발을 걸어 균형을 무너뜨린 뒤 뒷목 급소를 눌렀다. 그대로 전투 불능. 셋, 3초. 남은 넷은 무기를 뽑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연호가 흉터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무기를 짚는 건 자유다. 하지만 들었으면 끝을 봐야 한다. 그럴 각오가 있나? 사내의 얼굴에서 기세가 사라졌다. 이 소년의 눈이 자벽부의 눈이 아니었다. 오늘은 물러가겠다. 오늘부터 상납은 없다. 다음에 이 산에 올라오면 그땐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다. 흑사방은 쓰러진 부하들을 끌고 사라졌다.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한무진이 멍한 얼굴로 서 있었고 소진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다. 매화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연호는 빗자루를 어깨에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연호야, 방금 그건 어디서 배운 거냐? 배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자리를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무진은 오랫동안 마당에 서 있었다. 3명을 3초 만에 눕힌 자벽부. 저 소녀는 자신이 아는 연호가 아니었다. 매화도 부엌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공이 실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움직임 하나하나에 수십 년의 경험이 농축된 것 같은 느낌. 저건 단순한 실력이 아니다. 저건 경지다. 밤이 깊었다. 연호는 방으로 돌아와 가부좌를 틀었다. 전생에 익힌 신법 중 경맥이 막힌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기운을 가느다란 물줄기처럼 모아 조금씩 경맥을 넓히는 기법. 효율은 낮지만 어떤 몸 상태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 운기를 시작했다. 막힌 경맥에 기운이 부딪힐 때마다 통증이 찔려왔다. 이를 악물었다. 가느다란 기운이 막힌 부분을 조금씩 밀어냈다. 극미한 진전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2시간 뒤 운기를 멈추고 눈을 떴다.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려면 최소 수십일. 느리지만 약초원의 약재와 전생의 지식을 총동원하면 속도를 올릴 수 있었다. 잠잘 시간이 아니었다. 창고로 향했다. 오래전부터 눈에 밟힌 것이 있었다. 창고 안쪽, 바닥의 돌 하나가 주변과 다른 재질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교체해 놓은 것처럼. 돌을 들어 올리자 작은 구멍 안에서 손바닥 크기의 검은 쇠 조각이 나왔다. 손가락이 표면을 더듬는 순간 숨이 멈추었다. 이 촉감, 이 무게, 전생에 직접 만든 것이었다. 만일을 대비해 여러 곳에 숨겨둔 비밀 도구 중 하나, 은닉처의 위치와 암호가 새겨져 있었다. 왜 이것이 청혼문에 있지? 전생에 이 문판은 시야에 들어온 적도 없는데. 하지만 이것이 여기 있다는 건 과거의 자신이 이 근방에 무언가를 숨겼다는 뜻이다. 품에 넣었다. 이것은 이 싸움을 바꿀 수 있는 열쇠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전생에도 이 별들을 올려다본 적이 있었다. 천하를 발 아래 두고 가장 높은 곳에 서면 등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진다. 그래서 무너졌다. 이번 생은 다르게 간다. 혼자 천하를 상대하지 않는다. 사람을 키운다. 문파를 세운다. 청운문. 이 이름 내가 다시 세워주마. 다음 날 아침, 소진이 아침 식사 중에 물었다. 어제 그거 진짜 어디서 배운 거야? 밥 먹어. 죽 식는다. 매화가 연호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와 경계가 동시에 담긴 눈이었다. 식사 뒤 한무진이 연호를 불렀다. 넌 대체 누구냐? 연호.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흑사방은 반드시 보복하러 옵니다. 이번엔 두목이 직접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청운문은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 제자들을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각자의 체질에 맞는 방식으로. 그리고 문주님의 오래된 부상도 치료해야 합니다. 내 부상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보면 압니다. 한무진은 이 소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어린 자벽부의 눈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세월이 있었다. 왜 우리를 돕는 거냐? 제가 눈을 떴을 때 이 문파가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이었지만 아직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고 문주가 있고 지키려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한무진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좋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 오늘부터 저를 자벽부가 아닌 객경으로 대해 주십시오. 제자들 앞에서 제 말에 무게가 실려야 합니다. 알겠다. 오늘부터 넌 청운문의 객경이다. 점심 무렵 산 아래에서 소식이 올라왔다. 흑사방이 병력을 모으고 있다. 3일 안에 두목이 직접 온다는 소문이었다. 제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연호는 수련장으로 향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부터 내가 훈련을 맡겠다. 소진이 반발했다. 자벽부가 뭘 가르치겠다고.
매화가 잘랐다. 어젯밤에 봤잖아. 연호가 소진을 바라보았다. 소진, 내 왼발이 축에서 반치 빠져 있다. 하체가 불안정해서 체중이 실리지 않는다. 그 자세로 3년 더 수련하면 왼쪽 무릎이 망가진다. 소진의 눈이 커졌다. 매화, 너의 내공 수련법은 체질에 맞지 않다. 기운의 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반대 성질의 신법을 억지로 돌리고 있으니 효율이 절반도 안 나온다. 재능 대비 내공이 적은 건 네 탓이 아니다. 매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이 소년이 한눈에 짚어낸 것이다. 나머지 제자들도 하나하나 짚었다. 더 이상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다. 3일이다. 완벽해질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큰 약점 하나씩은 고칠 수 있다. 그 하나가 승부를 가른다. 소진이 주먹을 쥐었다. 뭘 하면 되는데. 시작한다. 같은 시각 흑사방 본거지에선 흉터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앞에 앉은 거구의 사내, 흑사방 두목, 마진록의 팔뚝은 보통 사람의 허벅지만큼 굵었다. 자벽부 하나한테 당했다고? 두목님, 그놈은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마진록이 탁자를 내리쳤다. 나무가 반으로 갈라졌다. 좋아, 내가 직접 가겠다. 3일 뒤에 이번엔 청운문을 완전히 무릎 꿇린다. 그리고 같은 밤, 더 먼 곳의 어느 객잔, 검은 두건을 쓴 사내가 서신 한 통을 불에 태우고 있었다. 청운문 부근에서 이상징후 감지, 자벽부가 비범한 무공을 보임, 조사 필요. 사내의 소매 안쪽에 문양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천하제일인의 흔적을 쫓고 있었는데 자벽부? 고개를 가웃거렸다. 확인은 해봐야겠군. 청운문의 밤이 깊어져고 있었다. 연호는 운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경맥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3일이면 흑사방이 온다. 하지만 연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흑사방보다 먼저 더 위험한 문이 이미 청운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움직임은 연호가 전생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문양과 연결되어 있었다. 연호는 운기를 멈추고 눈을 떴다. 바람결에 실린 미세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직 멀었지만 분명히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빠르군. 품속의 쇠 조각이 차갑게 빛났다. 멸망 직전의 문파, 3일 뒤의 충돌,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존재. 자벽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쉴 틈 따위는 없었다. 멸망문파의 자벽부는 천하제일인 2화. 이 영상은 무협 애니메이션 창작 스토리입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연호는 수련장에 서 있었다. 빗자루를 든 채로 서 있었다.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은 수련장은 고요했다. 잡초 사이로 이슬이 맺혀 있었고 먼 산등성이 너머로 하늘이 겨우 밝아오고 있었다. 연호는 빗자루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검을 드는 자세, 전생에 수만 번 반복했던 기본 자세였다. 하지만 이 몸은 달랐다. 팔이 떨렸고 손목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빗자루의 무게조차 버거운 근력. 이 몸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내공에 의존하는 기술은 전부 봉인이다. 지금 쓸 수 있는 건 3가지. 급소를 꿰뚫는 정확한 지식,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안목, 그리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는 기술. 어젯밤 흑사방 무인 셋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다. 하지만 3일 뒤에 오는 건 그 수준이 아니다. 흑사방 두목, 마진록. 그자는 이 일대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다. 빗자루 끝으로 급소를 찌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연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가부좌를 틀었다. 경맥 확장을 위한 운기를 시작했다. 어젯밤에 이어 두 번째. 막힌 경맥에 기운이 부딪힐 때마다 통증이 왔지만 어젯밤보다 미세하게 나았다. 극미한 진전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진전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발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뜨자 소진이 수련장 입구에 서 있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소진의 눈에는 어젯밤부터 꺼지지 않은 불이 남아 있었다. 일찍 나왔네. 잠이 안 왔다. 소진이 수련장 안으로 들어왔다. 연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라. 넌 대체 뭐냐? 자벽부가 저런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내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일 뒤에 네가 쓰러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소진의 입이 닫혔다. 반박하려다 멈추었다. 3일 뒤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기 때문이었다. 내 문제를 말해줄까? 어제 말했잖아. 왼발이 어쩌고. 그건 자세 문제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소진의 눈이 좁아졌다. 넌 이기려고만 한다. 상대를 제압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방어를 버리고 공격에만 매달린다. 그래서 한 수에 모든 걸 거는 습관이 생긴 거다. 소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는 늘 그랬다. 첫 수에 밀어붙여서 끝내려 했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무너졌다. 무공은 한 수로 끝나지 않는다. 진짜 고수를 만나면 첫 수는 반드시 막힌다. 그때 두 번째 수를 이을 수 있느냐가 실력이다. 연호가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자세를 잡아봐. 소진이 목검을 들었다. 연호가 고개를 저었다. 왼발 반치 안으로. 무릎을 살짝 더 굽혀. 어깨 힘 빼고. 소진이 교정했다. 어색했다. 지금까지 3년을 다른 자세로 수련했으니 당연했다. 이 자세가 맞는 거냐? 오히려 힘이 안 들어가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게 맞다. 지금까지 네가 쓴 힘의 절반은 허공에 버린 거다. 자세가 잡히면 같은 힘으로 2배의 위력이 나온다. 소진의 표정이 바뀌었다. 반신반의였지만 어젯밤의 장면이 떠올랐다. 이 소년이 빗자루 하나로 보여준 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내려쳐봐. 기본 초식 첫수. 소진이 내려쳤다. 교정된 자세에서 나온 일격은 전과 달랐다. 소진 자신이 가장 먼저 느꼈다. 목검이 공기를 가르는 감각이 전혀 다른 것을. 이게 뭐야? 이게 네 진짜 힘이다. 지금까지는 반도 못 쓰고 있었을 뿐이야. 소진의 눈이 커졌다. 다시 내려쳤다. 한 번 더, 또 한 번. 매번 같은 느낌이 돌아왔다.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3일이면 이 자세에 몸이 익숙해진다. 그때부터 진짜 수련이 시작되는 거다. 소진이 목검을 내리고 연호를 바라보았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어젯밤의 의심도 자벽부를 무시하던 시선도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순한 감정이었다. 이 사람한테 더 배우고 싶다. 3일이라고 했지? 그래, 부족하지 않을까? 부족하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 소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세를 잡았다. 연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전생에도 이런 제자가 있었다. 거친 성격, 앞만 보는 눈, 순수한 강함에 대한 갈망. 다만 전생의 그 제자는 결국 등을 돌렸다. 이번엔 다를까? 아직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소진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해가 올라오자 다른 제자들도 수련장에 나왔다. 매화가 가장 먼저 왔고 나머지 5이 하나둘 따라왔다. 한무진도 대청마루에서 수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호는 제자 하나하나를 앞에 세우고 문제를 짚었다. 세 번째 제자 유경은 내공순환에 병목이 있었다. 경맥 한 곳이 좁아져 있어서 기운이 그 지점에서 정체되고 있었다. 수련을 아무리 해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였다. 너의 경맥 상태가 좋지 않다. 특정 부위가 좁아져 있어서 기운이 막힌다. 원래 체질이 아니라 어릴 때 큰 충격을 받았거나 잘못된 수련으로 손상된 거다. 유경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4년 전 수련 중 운기가 역류한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실력이 제자리였다. 치료가 되나요? 시간이 걸리지만 된다. 지금 당장은 병목 부위를 우회하는 호흡법을 알려주겠다. 효율은 떨어지지만 기운이 돌긴 돈다. 3일이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아진다. 네 번째 제자, 5번째 제자도 마찬가지였다. 각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고 연호는 그것을 한눈에 읽고
맞춤형 해법을 내놓았다. 제자들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였다. 자벽부가 뭘 안다고. 하지만 자기 몸의 문제를 자기보다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 앞에서 의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매화의 차례가 됐다. 매화, 어제 말한 대로 네 체질에 맞는 호흡법을 알려주겠다.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질문이 없었다. 이미 어젯밤에 연호의 말이 맞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연호가 매화에게 새로운 호흡법을 설명했다. 기운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체질의 방향에 맞춰 자연스럽게 돌리는 방식이었다. 매화가 눈을 감고 호흡을 시작했다. 한참이 지났다. 매화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있었다. 기운이 막힘없이 돈다. 원래 네 재능이 그 정도다. 수련법이 안 맞았을 뿐이야. 매화가 연호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추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짧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연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제자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하지만 매화의 눈이 자기 등 뒤에서 여전히 자기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좋은 의미로. 관찰력이 너무 좋아서 숨기는 것이 어렵다. 점심때 연호는 부엌으로 돌아가 밥을 지었다. 자벽부의 일은 객경이 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아직 이 문파에는 밥을 지을 사람이 연호밖에 없었다. 죽 대신 밥을 지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쌀이 조금 남아 있었다. 여기에 약초원에서 가져온 약재 두어 가지를 넣어 끓였다. 기운 순환과 근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다. 제자들이 밥을 먹으며 놀라워했다.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연호는 아무 말 없이 구석에서 자기 몫을 먹었다. 제자들이 기운을 차리는 것이 급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건 다 쓸 생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수련이 재개됐다. 오후에는 소진과 매화를 짝지어 대련을 시켰다. 소진은 공격만 해. 매화는 방어만 해. 공격만? 방어는 안 해도 되는 거냐? 네가 공격에만 집중하면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보려는 거다. 매화는 그 패턴을 읽는 연습을 해. 소진이 씩 웃으며 목검을 들었다. 공격만 하라니 이건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이었다. 대련이 시작됐다. 소진이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교정된 자세에서 나오는 힘은 확실히 이전보다 강했다. 매화가 목검으로 받아내며 후퇴했다. 소진, 세 번째 수에서 항상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그게 네 습관이다. 소진이 당황했다. 의식하지 못했던 패턴을 짚어낸 것이다. 매화, 방어할 때 몸이 뒤로 밀린다. 발 위치를 고정하고 몸의 각도로 흘려내. 매화가 교정했다. 다음 공격이 들어왔을 때 같은 힘을 받아냈음에도 밀리지 않았다. 매화 자신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시 대련이 계속됐다. 연호는 빗자루에 기대서서 두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가끔 한마디씩 던졌고 그 한마디가 매번 핵심을 찔렀다. 나머지 제자들도 지켜보고 있었다. 소진과 매화의 움직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유경이 옆에 제자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진짜 누구야? 모르겠어. 근데 가르치는 거 보면 보통이 아니야. 연호의 귀에 그 속삭임이 들렸지만 모른 척했다. 해가 기울 무렵 연호는 수련을 마치고 한무진의 처소로 향했다. 문주님, 부상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의 대화 이후 문주는 연호를 완전히 신뢰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었다. 연호가 한무진의 등 뒤로 돌아가 양 손바닥을 대었다. 경맥이 뒤틀린 부위를 손끝으로 느꼈다. 지금의 내공으로는 직접 기운을 넣어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대신 경혈을 정확히 눌러 기운의 흐름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무진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년간 굳어있던 경맥에 다시 흐름이 생기는 감각. 잠시 뒤 연호가 손을 뗐다. 어떻습니까?
한무진이 눈을 감고 내공을 돌려보았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3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막혀있던 곳에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이건 첫 단계입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조금씩 교정하면 한 달 안에 상당 부분 회복됩니다. 한무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상은 평생 안고 가야 한다고. 이 문파를 지킬 힘은 이제 없다고. 연호, 예. 고맙다. 연호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하지만 나오면서 하나를 확인했다. 한무진의 부상은 단순한 운기 역류가 아니었다. 경맥이 뒤틀린 방식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틀어 놓은 흔적이 있었다. 그것도 상당한 실력자의 솜씨로. 누군가 문주에게 일부러 부상을 입혔다. 한 번에 쓰러뜨리지 않고 천천히 약해지도록. 이건 우연이 아니다. 청운문이 이 지경이 된 것에는 흑사방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밤이 됐다. 제자들이 잠든 뒤 연호는 품에서 쇠 조각을 꺼내 달빛 아래 들었다. 마모된 표면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전생의 암호 체계와 대조했다. 문양의 돌기와 홈 하나하나가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동쪽으로 30리, 산 서쪽 계곡, 폭포 뒤편, 그리고 뒷면의 각인, 간신히 읽을 수 있었다. 추적자 있음, 서둘러라. 전생에 자신이 남긴 경고, 누군가 이 은닉처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다. 내일 가야 한다. 3일 뒤 흑사방이 오기 전에 은닉처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기에 이 싸움을 바꿀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파를 비우는 것은 위험했다. 연호가 없는 사이에 흑사방이 예정보다 일찍 올 수도 있고 다른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다. 결정을 내렸다. 내일 새벽에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온다. 왕복 30리면 이 몸으로도 하루 안에 갈 수 있다.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가부좌를 틀고 운기를 시작했다. 오늘의 수련과 내일의 여정을 위해 몸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놓아야 했다. 경맥에 기운을 밀어 넣을 때마다 통증이 왔다. 하지만 어제보다 그 전날보다 미세하게 덜 아팠다. 몸이 적응하고 있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연호는 운기를 하면서 생각했다. 3일이라는 시간, 그 안에 해야 할 것들. 하나, 은닉처 확인. 둘, 제자들의 기본기 교정 마무리. 셋, 한무진의 부상 추가 치료. 넷, 청운문의 방어 구조를 최소한이라도 정비. 다섯, 내 몸의 경맥을 조금이라도 더 여는 것. 전부 해야 한다. 전부. 그리고 같은 밤 흑사방 본거지. 마진록은 마당에서 대도를 휘두르고 있었다. 거대한 무기가 공기를 가르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부하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흉터 사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두목님, 인원 모았습니다. 30명. 30이면 됐다. 청운문 따위에 30이면 넘치지. 마진록이 대도를 세우고 흉터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그 자벽부 어떤 놈이야? 어리고 마른 놈입니다. 내공은 없는 것 같았는데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내공이 없어. 예,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손대는 곳마다 힘이 빠졌습니다. 마진록이 턱을 긁었다. 내공 없이 급소를 찌른다. 재밌네. 기술이 있다는 거잖아.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마진록이 대도를 어깨에 걸쳤다. 급소를 아무리 잘 알아도 찌를 틈을 안 주면 소용없거든. 마진록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틀 뒤에 직접 확인해주지. 더 먼 곳, 어느 산길에 검은 두건의 사내가 말 위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청운문까지 이틀 거리.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확인만 하면 됐다. 하지만 사내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고 있었다. 천하제일인이 사라진 것은 10년 전이다. 그의 흔적은 무림 곳곳에 남아있지만 본체는 찾지 못했다. 절벽 아래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멸망 직전의 삼류 문파에서
비범한 자벽부가 나타났다.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천하 제일인의 은닉처가 그 근방에 있다는 정보와 겹치면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찝찝했다. 확인만 하면 된다. 자벽부가 보통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만약 그 이상이라면 사내의 소매 안쪽 문양이 달빛에 잠깐 드러났다. 그가 속한 조직은 10년 전부터 하나의 임무만을 수행해왔다. 천하 제일인의 비밀을 찾는 것. 사내가 꽃비를 당겼다. 말이 속도를 올렸다. 청운문. 연호는 운기를 마치고 눈을 떴다. 창밖으로 달이 기울어져 있었다. 새벽이 가까웠다. 몸을 일으켜 조용히 방을 나섰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 연호는 청운문의 뒷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동쪽으로 30리, 폭포 뒤편. 전생에 자신이 남긴 것이 거기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기를 바랐다. 산길을 걸으며 연호는 생각했다. 전생에 이 근방에 뭔가를 숨긴 이유가 뭘까? 천하를 호령하던 시절 전국 각지에 은닉처를 만들어 두었다. 만일을 대비해서. 하지만 청운문 같은 외진 곳에까지 숨겨 놓았다는 건 이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혹은 아무도 찾지 못할 만큼 외진 곳을 골랐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산 하나를 넘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 몸은 무인의 몸이 아니었다. 산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다. 전생이라면 30리는 눈 깜빡할 새에 주파했을 거리가 지금은 반나절이 걸렸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목적지에 도착했다. 계곡 깊숙한 곳, 절벽 사이로 폭포가 쏟아지고 있었다. 물소리가 주변을 덮었다. 폭포 뒤편으로 돌아갔다. 바위 사이에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틈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동굴이 나왔다. 숨이 멈추었다. 동굴 안에는 전생에 자신이 남긴 것들이 있었다. 작은 나무 상자 3개, 벽에 새겨진 문양들, 그리고 바닥에 놓인 한 자루의 검. 연호는 검에 손을 대지 않았다. 먼저 상자를 열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영약 3알이 들어 있었다. 경맥을 확장하고 내공의 기반을 넓히는 귀한 약이었다. 전생에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이 정도면 지금 이 몸의 경맥을 열 수 있는 수준이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은자가 들어 있었다. 적은 양은 아니었다. 문파를 운영하는데 당장 쓸 수 있는 자금. 세 번째 상자. 연호의 손이 멈추었다. 안에는 얇은 책자 한 권이 있었다. 펼쳤다. 첫 장에 적힌 글씨를 읽는 순간 눈이 좁아졌다. 이것은 비급이 아니었다. 명단이었다. 전생의 자신이 배신의 조짐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정리해둔 인물 목록. 의심스러운 자들의 이름, 소속, 행적, 그리고 연결관계. 그리고 그 명단의 맨 위에 적힌 이름 하나가 연호의 눈을 사로잡았다. 전생에서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인물. 그리고 배신의 날 가장 먼저 등을 돌렸던 자. 명단 아래에는 한 줄의 메모가 있었다. 이 자들 뒤에 더 큰 그림자가 있다. 아직 정체를 모른다. 전생의 자신도 끝내 알아내지 못한 진실. 배신의 배후. 연호는 책자를 품에 넣었다. 검은 아직 가져가지 않기로 했다. 이 몸으로는 검을 제대로 다룰 수 없었고 들고 가면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검은 여기에 두고 필요할 때 가지러 오면 된다. 영약 3알과 은자, 명단을 챙기고 동굴을 나서려는 순간 연호의 발이 멈추었다. 동굴 입구 바위에 미세한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이 근처를 탐색한 자국. 신발 자국은 아니었다. 바위 표면에 남은 미세한 기운의 흔적이었다. 내공을 가진 자가 이 근처를 조사했다. 최근에 아마 수일 이내 쇠 조각의 경고가 떠올랐다. 추적자 있음. 누군가 이 은닉처를 찾고 있다. 아직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가까이 온 것은 분명했다. 서둘러야 한다. 이 장소가 발각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다 가져가야 한다. 연호는 동굴을 나와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청운문까지 30리. 이 몸으로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
걸으면서 영약 하나를 입에 넣었다. 삼키자 따뜻한 기운이 단전에서 퍼져나갔다. 경맥이 반응했다. 막혀있던 곳이 조금씩 열리는 감각, 운기할 때의 몇 배 속도였다. 이것이면 된다. 3일이면 이 몸으로도 최소한의 내공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성기의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다리가 풀렸다. 체력이 한계에 가까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문파에 돌아가야 한다.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갈 때 청운문의 현판이 보였다. 가까스로 돌아왔다. 문 앞에 매화가 서 있었다. 어디 갔다 오는 겁니까? 매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볼 일이 있었다. 새벽에 나가서 해질 때 돌아오는 볼일이요? 연호는 매화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눈치가 너무 빠르다. 위험한 일은 아니었다. 문파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왜 혼자 갔습니까? 연호가 잠시 멈추었다. 좋은 질문이었다. 매화는 단순히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왜 빼놓았느냐는 물음이었다. 다음부터는 말하고 가겠다. 매화가 연호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준비는 제가 했습니다. 연호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자벽부의 일을 대신해 준 것이었다. 고맙다. 매화가 돌아서며 말했다. 내일도 수련 있죠? 있다. 그럼 빨리 쉬십시오. 얼굴이 안 좋습니다. 매화가 사라진 뒤 연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전생에는 없었던 장면이다. 돌아올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이런 감각은 천하제일인 시절에는 느껴본 적이 없었다. 사치스러운 생각이다. 연호는 방으로 돌아가 품에서 영약과 은자, 명단을 꺼내 정리했다. 내일 한무진에게 은자를 건네야 한다. 문파 운영에 당장 필요한 자금이니까. 명단은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니었다. 이 안에 적힌 이름들의 의미를 혼자 파악한 뒤에 필요한 만큼만 공유해야 한다. 영약은 오늘 밤 하나를 더 먹는다. 3일이라는 시간 안에 이 몸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니까. 연호는 영약을 입에 넣고 가부좌를 틀었다. 기운이 단전에서 퍼져나가며 경맥을 밀어냈다. 아까보다 더 넓게, 더 깊게. 통증이 왔지만 다행히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틀 남았다. 흑사방이 오기까지. 그리고 연호가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 흑사방보다 하루 먼저 검은 두건의 사내가 청운문에 도착한다는 것을. 자벽부의 둘째 날이 끝나고 있었다. 셋째 날의 아침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올 것이다. 멸망문파의 자벽부는 천하제일인 3화. 이 영상은 무협 애니메이션 창작 스토리입니다. 셋째 날 새벽, 연호는 눈을 뜨자마자 몸의 변화를 느꼈다. 영약 2알의 효과가 밤새 경맥을 밀어냈다. 어제까지 실오라기 수준이던 기운의 흐름이 가느다란 실줄기 정도로 바뀌어 있었다. 여전히 미약했지만 이 정도면 급소를 찌를 때 손끝에 최소한의 기운을 실을 수 있었다. 전성기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다. 어제는 맨몸이었고 오늘은 신낫 같은 기운이라도 있다. 그 차이가 실전에서는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연호는 품에서 마지막 영약 하나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이것을 지금 먹으면 경맥 확장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었다. 짧은 시간에 세 알을 연달아 복용하면 이 약한 몸이 버티지 못할 수 있었다. 전생의 몸이라면 아무 문제도 없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일까지 기다리자. 흑사방이 오는 날 아침에 먹는다. 전투 직전에 최대한의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영약을 다시 품에 넣고 방을 나섰다. 수련장에 이미 사람이 있었다. 소진이었다. 이틀 연속 새벽에 나와 있었다. 교정된 자세로 목검을 반복해서 내려치고 있었다. 동작이 어제보다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이틀 만에 몸이 새 자세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매화도 있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운기를 하고 있었다. 연호가 알려준 체질에 맞는 호흡법. 매화의 표정이 이전보다 편안했다. 기운이 막힘없이 도는 느낌을 스스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연호는 수련장 끝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틀이다. 고작 이틀. 하지만 이 이틀 동안 소진과 매화는 확실히 달라졌다. 소진은 자세를 바꾼 뒤 체중을 실은 일격에 감각을 깨우쳤고, 매화는 체질에 맞는 수련법을 찾아 내공순환의 효율이 눈에 띄게 올랐다. 물론 이것만으로 흑사방 두목을 상대할 수는 없다. 마진록은 이 일대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다. 소진이 아무리 성장해도 이틀 만에 그 격차를 메울 수는 없다. 하지만 마진록 혼자 오는 것이 아니다. 30명을 데리고 온다. 마진록은 내가 상대한다. 나머지를 제자들이 막아야 한다. 한 명이라도 더 오래 버텨야 한다. 그 시간이 승부를 가른다. 소진이 연호를 발견하고 목검을 내렸다. 왔냐? 일찍 나왔네. 어제보다 동작이 좋아졌다. 소진이 입꼬리를 올렸다. 칭찬에 약한 타입이었다. 하지만 바로 표정을 고쳤다. 내일이잖아. 이길 수 있냐?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소진다운 질문이기도 했다. 연호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수련하고 있지 않다. 소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침 식사 뒤 연호는 제자 전원을 수련장에 모았다. 한무진도 참석했다. 오늘은 수련이 아니라 작전 회의를 하겠다. 제자들의 표정이 긴장됐다. 내일 흑사방이 온다. 두목이 직접 이끌고 최소 30명은 올 거다. 숫자에 몇몇 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청운문의 전투 가능 인원은 문주 포함 9명. 3배 이상의 차이였다. 수에서는 진다. 하지만 수로만 싸우는 건 아니다. 연호가 수련장 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청운문의 배치도였다. 본전, 수련장, 창고, 뒷길, 정문, 좌측 통로, 우측 절벽. 흑사방은 정문으로 올라온다. 산길이 하나뿐이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다. 정문에서 본전까지의 거리는 약 200보. 이 200보가 우리의 전장이다. 연호가 나뭇가지로 3개의 지점을 찍었다. 첫 번째 지점, 정문 앞 좁은 길목. 여기는 양쪽이 바위로 막혀 있어서 한 번에 4명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여기서 첫 번째 방어선을 만든다. 두 번째 지점, 수련장 좌측 통로. 어제 잡초를 다 베어냈다. 여기에 미리 나무를 걸어놓고 발판을 불안정하게 만들면 적이 들어오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세 번째 지점, 돈전 앞마당. 여기가 최종 방어선이다. 여기까지 밀리면 등 뒤가 없다. 한무진이 그림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첫 번째 방어선은 누가 맞지? 소진과 유경 그리고 제자 둘. 넷이서 좁은 길목을 막는다. 적이 한꺼번에 못 들어오는 지형이니까 넷이면 버틸 수 있다. 소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물러서는 기색은 없었다. 두 번째 방어선은 매화가 맡는다. 나머지 제자 셋과 함께 좌측 통로를 지킨다. 적이 우회하려 할 때 막는 역할이다. 매화가 물었다. 통로를 막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함정을 만든다. 오늘 오후에 통로 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와 돌로 장애물을 만든다. 무인이라도 발밑이 불안정하면 실력의 절반도 못 쓴다.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투력이 아닌 지형으로 싸우는 방식. 합리적이었다. 마진록은 내가 상대한다. 한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마진록은 이류 고수다. 내가 상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단언이었다. 한무진이 연호의 눈을 보았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다. 하지만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아무리 비범해도 이 소년의 몸은 약했다. 이류 고수를 상대하기에는 위험했다. 나도 싸우겠다. 한무진이 말했다. 문주님의 부상은 아직. 이틀간 너에게 치료를 받았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전보다 훨씬 낫다. 내 문파를 내 제자들이 지키는데 문주가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다. 연호는 한무진을 바라보았다. 우직한 사람이었다.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이 앞에 서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다. 문주님은 본전 앞 최종 방어선을 맡아주십시오. 만약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어선이 뚫리면 문주님이 마지막 벽이 됩니다. 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호가 품에서 은자자루를 꺼냈다. 한무진의 눈이 커졌다. 이건 어디서? 볼일을 보러 갔을 때 가져온 것입니다. 문파 운영에 쓰십시오. 당장 내일 전투에 필요한 물자도 사야 합니다. 한무진이 은자 자루를 받아들였다. 무게감이 있었다. 적은 양이 아니었다. 연호, 넌 대체 질문은 내일이 끝나고 나서 해주십시오. 한무진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오후가 되자 청운문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호의 지시 아래 제자들이 방어 준비에 들어갔다. 수련장 좌측 통로에 구덩이를 팠다. 깊지는 않지만 달려오는 사람이 발을 헛디딜 정도. 그 위에 얇은 나뭇가지와 낙엽을 덮어 위장했다. 통로 양쪽에는 무거운 돌을 쌓아 급하게 굴릴 수 있도록 배치했다. 정문 앞 좁은 길목에는 양쪽 바위 위에 통나무를 걸어 놓았다. 줄 하나만 끊으면 아래로 굴러 떨어지도록. 직접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입을 방해하는 장치였다. 소진이 통나무를 옮기면서 투덜거렸다. 이래도 되는 거냐? 무인이 함정 같은 걸 쓰는 게. 이기는 게 먼저다. 멋은 그 다음이야. 연호의 말에 소진이 입을 다물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30대 9이라는 수적 차이 앞에서 정정당당함은 사치였다. 매화는 함정 배치를 꼼꼼히 확인하며 개선점을 제안했다. 통로 중간에 밧줄을 하나 더 걸면 어떻겠습니까? 발목 높이로 어두운 곳이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좋은 생각이다. 해라. 매화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에 들어갔다. 연호는 매화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전투형이 아니라 지휘형이다. 상황을 읽고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매화를 중심으로 문파의 전술 체계를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다.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연호는 청운문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방어 가능 지점, 퇴로, 시야가 트이는 곳과 가려지는 곳,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다. 뒷산 쪽 작은 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상시 제자들을 빼낼 수 있는 퇴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이 길의 존재를 매화에게만 알려두기로 했다. 매화, 예. 혹시 내일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면 뒷산 동쪽에 작은 길이 하나 있다. 덤불에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사람은 지나갈 수 있다. 그 길로 제자들을 빼내라. 매화의 눈이 흔들렸다. 최악이라는 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하는 거다. 매화가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저도 남겠습니다. 너까지 남으면 제자들을 이끌 사람이 없다. 매화가 연호를 바라보았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맞는 말이었다. 약속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연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기울었다. 방어 준비가 거의 끝났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가 달랐다. 내일이면 흑사방이 온다. 제자들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밥을 먹는 손이 떨리는 제자도 있었고 아예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제자도 있었다. 소진만이 평소처럼 먹고 있었다. 아니,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있었다. 왜들 안 먹어? 내일 힘 빠지면 나한테 빚지는 거다. 소진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 풀렸다. 몇몇 제자가 억지로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한무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말하겠다. 제자들이 문주를 올려다보았다. 내일 흑사반이 온다. 수가 많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은 싸움이가. 직설적이었다. 제자들의 표정이 더 굳어졌다. 하지만 지난 4일간 너희가 달라진 것은 나도 봤다. 소진의 자세가 바뀌었고 매화의 내공이 달라졌고 유경의 경맥이 나아졌다. 4일 전에 너희와 지금의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다. 한무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연호가 있다. 내가
이 사람의 정체를 전부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 문파를 지키려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동안 보여준 것으로 충분하다. 한무진이 제자들을 둘러보았다. 청운문은 약하다. 재원도 없고 이름도 없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내 가족이다. 내일 내가 가장 앞에 서겠다. 너희는 뒤에서 서로를 지켜라.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숟가락을 놓고 있던 제자들이 하나둘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멈추었다. 연호는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실력이 뛰어난 문주가 아니라 전략이 뛰어난 문주도 아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잡는 문주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문파가 무너지지 않는다. 전생에 내 곁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 실력자는 많았지만 마음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배신당했을 때 한 명도 남지 않았던 것이다. 밤이 깊었다. 제자들이 잠든 뒤 연호는 수련장에 홀로 서 있었다. 마지막 밤이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연호는 빗자루를 들었다. 전생의 기본 자세를 잡았다.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였다. 전생의 초식을 하나씩 재현해 보았다. 내공이 필요한 것은 전부 빼고 순수한 기술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동작들. 급소를 노리는 찌르기,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흘리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공격선을 벗어나는 보법. 한 초식, 두 초식. 이 몸으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10가지 남짓이었다. 전생에 수백 가지를 구사하던 것에 비하면 초라했다. 하지만 10가지라도 완벽하게 쓸 수 있다면 하수 수십 명은 상대할 수 있다. 문제는 마진록이다. 흑사방 두목은 이류고수. 내공이 깊고 힘이 세다. 급소를 노려도 그자의 내공이 급소를 보호하고 있으면 빗자루 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내공이 있는 무인은 본능적으로 급소를 기운으로 감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급소가 아닌 곳을 노린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가 급소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을 친다. 무인이 본능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부위. 전생의 경험에서 그런 지점을 여러 개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내일 아침 마지막 영약을 먹는다.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기운을 손끝에 실을 수 있다. 빗자루 끝에 최소한의 기운을 실어 찌르면 이류 고수의 내공 방어도 뚫을 수 있다. 다만 시간 제한이 있다. 영약의 효과가 유지되는 동안만 가능하다. 짧게 끝내야 한다. 마진록과의 승부는 길어지면 진다. 연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전생에 천하를 호령할 때 전투 전날 밤에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그때는 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다르다. 질 수도 있다. 이 몸은 약하고 상대는 강하다. 변수는 많고 확실한 것은 적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일 내가 쓰러지면 이 문파는 끝이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한무지는 무너지고 청운문이라는 이름은 사라진다. 그건 안 된다. 전생에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믿었던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고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 작은 문파 하나,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지켜내야 한다. 연호는 방으로 돌아가 가부좌를 틀었다. 마지막 밤의 운기, 경맥을 한치라도 더 넓히기 위해. 그리고 같은 시각, 청운문에서 반나절 거리에 검은 두건의 사내가 야영을 하고 있었다. 불을 피우지 않은 어둠 속에서 사내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청운문에 도착한다. 거기서 자벽부라는 자를 직접 확인한다. 사내의 임무는 단순했다. 확인. 천하제일인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관련이 없다면 그대로 떠나면 되고 관련이 있다면 보고한다. 하지만 사내에게는 한 가지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었다. 10년 전 절벽에서 떨어지고 사라진 천하제일인을 떠올렸다. 그때부터 사내의 조직은 천하제일인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가 남긴 비밀,
특히 은닉처에 숨긴 것들을 찾는 것이 조직의 핵심 목표였다. 멸망 직전에 삼류 문파에서 비범한 자벽부가 나타났다. 보통이라면 무시할 정보다. 하지만 그 문파 근처에 천하제일인의 은닉처가 있다는 정보와 겹친다. 우연치고는 절묘하다. 사내가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답이 나온다. 청운문. 연호는 운기를 마치고 눈을 떴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마지막 영약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삼키자 기운이 단전에서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경맥이 한 단계 더 열렸다. 손끝까지 기운이 흘러들어왔다. 있다. 미약하지만 확실히 있다. 이 기운을 빗자루 끝에 실을 수 있다. 하지만 몸이 무거웠다. 새 알을 사흘 연속으로 복용한 부작용이 왔다. 근육이 뻣뻣하고 관절이 뜨겁고 머리가 살짝 어지러웠다. 이 상태가 해소되려면 최소 반나절은 쉬어야 했지만 그 시간은 없었다. 연호는 몸을 일으켜 수련장으로 나섰다. 소진이 이미 나와 있었다. 매화도, 유경도, 제자 전원이 수련장에 모여 있었다. 아무도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살아 있었다. 한무진이 본전에서 내려왔다. 문주의 걸음이 이전과 달랐다. 사흘간의 치료 효과가 드러나고 있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보름 전에 수척한 문주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다. 연호가 입을 열었다. 각자 위치로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진이 정문 쪽 좁은 길목으로 향했고 매화가 좌측 통로로 갔다. 한무진은 본전 앞 마당에 섰다. 모든 것이 어제 회의에서 정한 대로였다. 연호는 정문 앞에 섰다. 빗자루를 한 손에 들고 산 아래에서 먼지가 올라오고 있었다. 여럿이 산길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발소리, 무장한 사람들의 발소리. 왔다. 연호의 눈이 차가워졌다. 빗자루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손끝에 미세한 기운이 흘렀다. 산길 끝에서 첫 번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지어 올라오는 검은 옷의 무인들. 10, 20, 30. 그 선두에 거대한 체구의 사내가 서 있었다. 어깨 위에 대도를 걸치고 입꼬리를 올린 채 마진록이 청운문의 정문 앞에 선 마른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그 자벽부냐? 연호가 마진록을 올려다보았다. 키가 장이 넘는 거구,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무거웠다. 이류 고수라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다. 빗자루 하나 들고 내 부하 셋을 눕혔다면서. 마진록이 대도를 어깨에서 내려 한 손으로 세웠다. 대도의 무게만으로 땅이 울렸다. 오늘은 빗자루로 안 될 거다. 연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빗자루를 들어 마진록의 미간을 가리켰다. 정문 앞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30명의 무인이 뒤에 서 있었고 그 앞에 거대한 체구의 두목이 대도를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주한 것은 빗자루 하나를 든 마른 소년 한 명이었다. 청운문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연호도 마진록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산 뒤편 숲속에서 검은 두건의 사내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사내의 눈이 빗자루를 든 소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확신도 아니고 의심도 아닌 그 중간의 무언가. 자벽부의 셋째 날은 끝나고 결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멸망문파의 자벽부는 천하제일인 사화. 이 영상은 무협 애니메이션 창작 스토리입니다. 마진록의 대도가 땅에서 들려 올려졌다. 한 손으로 가볍게 드는 동작이었지만 대도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만으로도 주변의 풀잎이 흔들렸다. 마지막으로 묻지 빗자루 내려놓고 무릎 꿇으면 제자 몇 명만 데리고 돌아가겠다. 문파는 살려주지. 연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빗자루를 든 자세를 바꾸지도 않았다. 마진록의 눈이 좁아졌다.
아깝군. 죽고 싶은 건 아닐 텐데. 제안은 고맙다 하지만 청운문에서 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마질록이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부하들에게 손을 저었다. 들어가라. 막는 놈은 전부 쓰러뜨려. 30명의 무인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문 앞 좁은 길목을 향해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좁은 길목은 한 번에 4명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다. 앞에 넷이 길목에 들어서는 순간 양쪽 바위 위에서 통나무가 굴러떨어졌다. 앞에 선 무인 둘이 통나무를 피하려 옆으로 비텼다. 그 순간 대열이 흐트러졌다. 그 틈을 소진이 파고들었다. 교정된 자세에서 나온 일격이 선두 무인의 가슴팍을 정통으로 쳤다. 무인이 뒤로 밀려나며 뒤에 있던 동료와 부딪혔다. 좁은 길목에서 2명이 엉키자 나머지도 전진하지 못했다. 막아! 소진이 외쳤다. 유경과 다른 제자 둘이 소진의 양옆에 섰다. 넷이서 좁은 길목을 벽처럼 막았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에 상대해야 할 숫자는 3이나 4이 한계였다. 연호와 지영을 이용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연호는 그 장면을 등 뒤로 들으며 눈앞의 마질록에게 집중했다. 마질록은 부하들을 보내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문 앞에 서서 연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부하들은 내 제자들이 막는 모양이군. 그럼 너와 나는 여기서 하면 되겠네. 마질록이 대도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자세가 바뀌었다. 아까까지의 여유가 사라지고 무인의 기세가 올라왔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의 압력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류 고수, 이 거리에서 기운의 압력이 느껴진다는 건 내공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빗자루 끝이 통할지 장담할 수 없다. 연호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영악의 효과로 열린 정맥을 통해 기운을 끌어올렸다. 미약했다. 전성기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기운. 하지만 이것이 전부였다. 이 기운을 빗자루 끝에 모은다. 한 번에 한 곳, 정확하게 마질록이 움직였다. 빨랐다. 거구에 어울리지 않는 속도였다. 대도가 비스듬히 내려왔다.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연호는 앞으로 나갔다. 뒤로 물러나는 대신 전진했다. 대도의 궤적이 있다. 넓은 궤적의 공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대도의 끝이 아닌 자루 부분에 가까울수록 위력이 떨어진다. 대도가 연호의 머리 위를 스쳤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그 찰나에 연호의 빗자루가 마질록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를 찔렀다. 급소가 아닌 곳, 무인이 본능적으로 기운을 모아 보호하지 않는 부위. 하지만 거기에는 근육의 힘줄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다. 정확히 찌르면 팔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둔해진다. 빗자루 끝에 실은 기운이 마질록의 몸에 닿았다. 마질록의 오른팔이 찰나 동안 굳었다. 대도를 들어올리는 속도가 반 박자 늦어졌다. 그 반 박자가 연호에게는 충분했다. 빗자루를 회수하면서 왼쪽으로 빠졌다. 마질록의 두 번째 공격이 연호가 있던 자리를 쓸었다. 마질록이 멈추었다. 오른팔을 움직여 보았다. 이미 감각이 돌아와 있었지만 방금 순간적으로 팔이 굳은 것은 분명히 느꼈다. 지금 내 몸에 뭘 한 거냐? 아까 말했잖아. 자리를 알고 있다고. 마질록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처음으로 이 자벽부를 제대로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밌는 놈이군. 하지만 한 가지 말해두지. 마질록이 대도를 양손으로 잡았다.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한 손의 여유가 사라지고 양손에 힘이 실렸다. 같은 수는 2번 안 통한다. 마질록이 돌진했다. 아까보다 빨랐다. 대도의 궤적이 좁아졌다. 넓게 휘두르던 것을 직선으로 바꾼 것이다.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한 변화였다. 한번 당한 것을 즉시 수정하는 실전 감각. 이류 고수가 괜히 이류가 아니었다. 연호는 파고들 수 없었다. 대신 뒤로 물러나며 빗자루로 대도의 궤적을 흘려냈다. 대도의 힘이 빗자루를 타고 전해졌다. 팔이 저렸다. 이 몸의 근력으로는 몇 번 더 받아내면 빗자루가 풀어질 수 있었다. 정면으로 힘 대 힘은 안 된다. 체력에서도 내공에서도 진다. 길어지면 질 수밖에 없다. 짧게 끝내야 한다. 연우가 보법을 바꾸었다. 전생에 수만 번 밟았던 보법. 내공 없이도 쓸 수 있는 기본 보법이었지만 이 몸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전생과 달랐다. 느리고 불안정했다. 하지만 궤적만은 정확했다. 마진록의 공격을 피하면서 원을 그리듯 움직였다. 마진록이 따라 돌았다. 대도가 연달아 내려왔지만 연호는 매번 반보 차이로 벗어났다. 도망만 칠 거냐? 마진록이 짜증을 내며 더 세게 밀어붙였다. 바로 그것이 연호가 기다린 것이었다. 짜증이 나면 동작이 커진다. 동작이 커지면 틈이 생긴다. 마진록이 대도를 크게 내려친 순간 연호가 옆으로 빠지면서 빗자루를 찔러 넣었다. 이번에는 마진록의 왼쪽 허벅지 안쪽이었다. 역시 급소가 아닌 무인이 기운으로 보호하지 않는 부위. 하지만 다리의 힘줄이 지나가는 지점이었다. 기운을 실은 빗자루 끝이 정확히 닿았다. 마진록의 왼다리가 흔들렸다. 균형이 무너졌다. 대도를 내려치는 힘이 옆으로 빠졌다. 연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빗자루를 회전시켜 마진록의 손목 안쪽을 쳤다. 기운을 실은 일격. 마진록의 오른손에서 대도가 미끄러졌다.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쥐는 힘이 순간적으로 빠졌다. 그 찰나에 연호의 빗자루가 마진록의 명치를 향해 찔려 들어갔다. 마진록이 반응했다. 본능적으로 내공을 명치에 집중시켰다. 빗자루 끝이 명치에 닿았지만 내공의 벽에 부딪혀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충격은 전해졌다. 마진록이 반보 뒤로 밀렸다. 거부가 밀려난 것이다. 마진록의 표정이 바뀌었다. 더 이상 여유도 짜증도 아니었다. 경계, 자리보다 약한 상대에게 밀렸다는 사실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 너 대체 뭐냐? 연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숨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영역의 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기운이 손끝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번, 많아야 3번 더 기운을 실을 수 있다. 그 안에 끝내야 한다. 정문적 좁은 길목에서는 소진이 분전하고 있었다. 교정된 자세의 효과는 실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전의 소진이라면 세합안에 밀려났을 상대를 5탑, 10합까지 버티고 있었다. 체중을 실은 일격의 위력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유경도 옆에서 막고 있었다. 연호가 알려준 우회 호흡법 덕에 기운이 예전보다 원활하게 돌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정도는 됐다. 하지만 밀리고 있었다. 숫자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다. 적은 한 명이 쓰러져도 다음 한 명이 올라왔다. 소진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숨이 거칠어졌다. 소진, 괜찮은 거야? 유경이 물었다. 괜찮다. 닥치고 맞기나 해. 소진이 이를 안 물었다. 다음 공격이 들어왔다. 받아냈다. 하지만 그 다음 공격에 목검이 크게 흔들렸다. 손이 저렸다. 버틸 수 있다. 연호가 마진록을 끝내면 나머지는 무너진다. 그때까지만 버텨. 좌측 통로에서는 매화가 지휘하고 있었다. 적 일부가 정문을 우회해 통로로 들어왔다. 매화의 예상대로였다. 통로에 들어선 적 무인 5이 앞으로 나아가자 첫 번째가 위장된 구덩이에 발을 헛디뎠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매화가 외쳤다. 지금! 제자 셋이 양옆에서 준비해둔 돌을 굴렸다. 통로가 좁았기 때문에 돌이 정확히 적의 진로를 나갔다. 정무인들의 대열이 흐트러졌다. 매화가 앞으로 나섰다. 연호가 알려준 호흡법으로 기운을 돌리며 비틀거리는 적 한 명의 팔을 정확히 쳤다. 무기가 떨어졌다. 옆에 제자가 그 적을 밀쳐 통로 밖으로 밀어냈다. 발목 높이에 걸어둔 밧줄에 두 번째 적이 걸려 넘어졌다. 세 번째 적이 밧줄을 보고 뛰어넘으려 했지만 뛰어넘는 순간 매화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매화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했다. 상대가 어디로 움직일지 미리 읽고 그 자리에 공격을 놓았다. 연호가 관찰력이 좋다고 평가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매화도 밀리고 있었다. 통로의 함정은 두 번까지만 유효했다. 적이 구덩이와 밧줄의 위치를 파악한 뒤부터는 피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통로를 빠져나온 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다시 정문 앞, 연호와 마질록이 마주보고 있었다. 둘 다 잠시 멈춘 상태. 마질록은 오른손의 대도를 다시 단단히 쥐었다. 아까 손목을 맞은 여파가 남아 있었지만 이류 고수의 회복력이 빠르게 감각을 되살리고 있었다. 연호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었다. 숨이 거칠었고 빗자루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약의 부작용이 전투 중에 겹쳐서 몸이 무거웠다. 마진록이 그것을 알아챘다. 떨리고 있잖아. 아까 기세는 다 어디 갔냐? 걱정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떨리는 건 추워서 그래. 마질록이 피식 웃었다. 입은 살아있군. 좋아. 이번엔 내가 끝낸다. 마질록이 다시 돌진했다. 대도가 수평으로 쓸어왔다. 연호는 몸을 낮춰 피했다. 대도가 머리 위를 지나갔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격. 대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 연호가 옆으로 빠졌지만 반보 늦었다. 대도의 바람이 옷자락을 스치며 찢었다. 위험하다. 속도가 올라가고 있다. 마질록이 세 번째 공격을 날렸다. 이번엔 찌르기였다. 대도의 끝이 연호의 가슴을 향해 직선으로 들어왔다. 연호는 빗자루를 대도의 옆면에 걸었다. 힘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궤적을 살짝 틀어 옆으로 흘리는 기술. 대도의 끝이 연호의 옆구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 순간 연호가 빗자루를 놓았다. 빗자루가 땅에 떨어졌다. 마질록이 순간 당황했다. 무기를 놓은 것이다. 왜? 연호의 빈손이 마질록의 팔을 잡았다. 대도를 찌르느라 앞으로 쭉 뻗어있는 오른팔. 연호는 마질록의 팔을 잡은 채로 몸을 틀었다. 마질록의 힘과 무게를 그대로 이용해 마질록의 몸을 돌렸다. 기술이었다. 무기를 쓰지 않는 기술. 전생에 수십 가지의 전투 기법을 익힌 천하제일인에게 왼손 기술도 당연히 있었다. 마질록의 거대한 몸이 자기 힘에 의해 반바퀴 돌았다. 균형이 무너졌다. 그 순간 연호의 손끝이 마질록의 목 뒤쪽을 눌렀다. 남은 기운을 전부 모아 한 점에 집중시킨 일격. 마질록의 몸이 굳었다. 목 뒤쪽의 급소. 무인이 기운을 모아 보호하기 가장 어려운 부위 중 하나. 전력으로 공격하는 중에는 더더욱 방어할 수 없는 곳이었다. 마진록의 눈이 크게 떠졌다. 대도가 손에서 떨어졌다. 무릎이 꺾이며 거대한 체구가 앞으로 기울었다. 쿵! 마진록이 무릎을 꿇었다. 의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였다. 목 뒤 급소의 기운이 박힌 것이 경맥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교란시킨 것이다. 연우가 마질록 앞에 섰다. 빗자루를 주워들었다. 빗자루 끝을 마질록의 이마 앞에 들이댔다. 승부는 끝났다. 마질록이 고개를 들려 했지만
목이 돌아가지 않았다. 눈만 위로 움직여 연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큰 것은 경악이었다. 자신이 줬다. 빗자루를 든 소년에게, 내공도 제대로 없는 자벽부에게. 어떻게? 네가 강한 건 맞다. 하지만 강한 것과 이기는 것은 다르다. 연호가 빗자루를 내렸다. 들어라. 오늘부터 흑사방은 청운물에서 손을 뗀다. 삼납도 없고 위협도 없다. 이 산에 다시 오면 그때는 네가 서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마즐록이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옥이었다. 이류 고수라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정문적 길목에서 싸우던 흑사방 무인들이 멈추었다. 두목이 무릎을 꿇은 것을 본 것이다. 두목님이. 동요가 퍼졌다. 두목을 보고 따라온 무인들이었다. 두목이 무너지자 싸울 이유가 사라졌다. 소진이 숨을 몰아쉬며 길목 끝에 섰다. 목검을 들고 있었지만 팔이 떨리고 있었다. 한기에 가까웠다. 하지만 상대가 멈추었기 때문에 더 싸울 필요는 없어 보였다. 좌측 풍무에서도 전투가 멈추었다. 매화가 통무 입구에 서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연호가 마질록의 부하들을 향해 말했다. 두목을 데리고 내려가라. 반 시즌이면 몸이 풀린다. 그 전에 이 산에서 사라져라. 부하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마질록에게 달려가 부축했다. 마질록의 거대한 몸이 부하 둘의 어깨에 걸렸다. 의식은 있었지만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마질록이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려 연호를 보았다. 입이 움직였다. 기억하겠다. 연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흑사방 무인들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쓰러진 부하들을 끌고 두목을 부축하며. 초라한 뒷모습이었다.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소진이 길목에서 나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목검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겼나? 이겼다. 유경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유경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매화가 통로에서 걸어 나왔다. 제자 셋이 뒤따랐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쓰러진 사람은 없었다. 전원무사 한무진이 본전 앞에서 내려왔다. 최종 방어선을 막고 있었지만 거기까지 적이 도달하지 않았다. 문주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다들 무사하구나. 한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도와 감격이 섞인 떨림이었다. 연호는 빗자루를 어깨에 걸치고 부엌 쪽으로 향했다. 연호. 한무진이 불렀다. 연호가 멈추었다. 고맙다. 문주님이 앞에 서겠다고 한 게 더 컸습니다. 저 혼자서는 못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한무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연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사라졌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연호의 다리가 풀렸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미끄러져 앉았다. 숨이 거칠었고 온몸에 힘이 없었다. 영약의 부적용과 전투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위험했다. 마질록과의 싸움은 생각보다 아슬아슬했다. 마지막에 맨손 기술로 전환하지 않았으면 졌을 수도 있었다. 기운이 바닥나기 직전에 끝낸 것이다. 1초만 더 걸렸어도 빗자루를 들 힘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몸은 아직 너무 약하다. 이류 고수 하나를 상대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수준. 전생이라면 마질록 같은 자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을 텐데. 갈 길이 멀다. 연호는 눈을 감았다. 잠시만 쉬자. 연호가 부엌에서 쉬고 있는 동안 수련장에서는 제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소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야, 봤냐? 마진록을 빗자루 하나로 무릎 꿇렸다. 빗자루로. 유경이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엔 맨손이었어. 빗자루를 놓고 맨손으로 마진록을 돌려서 급소를 찔렀잖아. 맨손이 더 미친 것 같은데. 소진이 말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매화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른 제자들이 흥분해서 떠드는 동안 매화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돌고 있었다. 연호가 마질록과 싸우는 것을 봤다. 빗자루를 쓸 때의 움직임, 보법, 공격의 정확성, 그리고 마지막에 맨손으로 전환한 판단.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된 것이 없었다. 모든 동작이 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보였다. 연호의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머리와 기술은 훨씬 높은 수준인데 몸이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좁은 그릇에 큰 물을 담으려는 것 같은. 그리고 전투가 끝난 뒤 연호의 얼굴이 창백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갔지만 걸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매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저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한 무공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의 정신과 몸이 맞지 않는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쓰고 있는 것처럼. 매화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볼 것이다. 해가 기울 무렵 연호가 부엌에서 나왔다. 얼굴색이 다소 돌아와 있었다. 짧은 휴식과 운기로 최소한의 컨디션을 회복한 것이다. 수련장에 제자들이 아직 모여 있었다. 연호가 나타나자 시선이 집중됐다. 오늘은 푹 쉬어라. 내일부터 다시 수련이다. 소진이 물었다. 흑사방은 끝난 거냐? 마즐록은 당분간 못 온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다. 뭐가 더 있는데? 연호가 잠시 멈추었다. 흑사방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검은 두건의 산에 천하제일인의 흔적을 쫓는 자. 그 자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연호는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불필요한 공포만 줄 뿐이었다. 아직 세상은 넓고 정음모는 약하다. 오늘 흑사방을 이긴 건 시작일 뿐이야. 소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납득은 했지만 아쉬운 표정이었다. 잠깐이라도 승리의 기쁨에 젖고 싶었을 것이다. 매화가 연호에게 다가왔다. 상태는 괜찮습니까? 괜찮다. 거짓말하시는 거 압니다. 연호가 매화를 바라보았다. 매화의 눈에는 걱정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조금 무리하긴 했다. 하루 쉬면 괜찮아진다.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연호를 관찰하고 있었다. 밤이 됐다. 제자들이 잠든 뒤 연호는 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었다. 오늘의 전투를 복귀했다. 마즐록과의 승부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 이 몸의 한계를 더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기운을 실을 수 있는 횟수, 유지할 수 있는 시간, 체력의 한계선. 모두 예상보다 낮았다. 더 빨리 강해져야 한다. 영약은 다 썼고 경맥은 아직 절반도 열리지 않았다. 동굴에 검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 몸으로는 검을 제대로 쓸 수 없다. 품에서 명단을 꺼내 펼쳤다. 전생에 자신이 정리했던 의심가는 인물들의 목록. 배신의 날과 관련된 이름들. 맨 위의 이름을 다시 읽었다. 전생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자. 첫 번째 배신자. 그자의 행적을 추적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 산속에 갇혀있는 것과 다름없다. 정보가 필요했다. 연호의 생각이 정리되고 있을 때 밖에서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다. 발소리가 아니었다. 기운의 흔적이었다. 누군가 청운문 경내에 들어와 있었다. 흑사방이 아니었다. 흑사방의 무인들은 이렇게 기척을 숨길 수 없었다. 이건 훨씬 높은 수준의 은신술이었다. 왔다. 연호는 명단을 품에 놓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운은 느껴졌다. 본전 뒤편 지붕 위. 연호가 고개를 들었다. 지붕 위에 그림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검은 두건을 쓴 산에
사내가 연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지켜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낮에 전투부터였을 수도 있고 지금 막 도착했을 수도 있었다. 사내가 입을 열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흥미롭군. 이류고수를 빗자루 하나로 무릎 꿇이는 자벽부라니. 연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내의 기운을 읽고 있었다. 마질록과는 차원이 달랐다. 깊고 고요하고 감춰져 있었다. 내공의 수위를 짐작할 수 없었다. 최소한 인류 이상, 어쩌면 그 이상, 이 상태로 싸우면 이길 수 없다. 사내가 지붕에서 내려왔다. 소리가 없었다. 바람처럼 가볍게 마당에 내려선 사내는 연호에게서 세보거리에 섰다. 한 가지만 묻겠다. 사내의 눈이 연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천하제 1인과 무슨 관계지?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연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전생에 수없이 했던 것, 감정을 숨기고 상대를 잇는 것, 천하 제1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내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단하려는 눈이었다. 삼류 문파의 자벽부가 이류고수를 이긴다. 그런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이 무림에 몇 명 되지 않는다. 아니, 한 명밖에 모른다.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다. 천하제 1인 10년 전에 사라진 그자의 기술과 내 움직임이 닮아있다. 연호는 침묵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사내가 잠시 연호를 바라보다가 뒤로 물러섰다. 오늘은 확인하러 온 것뿐이다. 해칠 생각은 없다. 확인 결과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다시 올 것이다. 사내가 몸을 돌렸다. 등을 보인 채 걸어가면서 말했다. 한 가지 충고를 해주지. 천하 제1인의 흔적을 쫓는 것은 나만이 아니다. 더 위험한 자들이 있다. 내가 누구든 이 근방에서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을 거다. 사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를 찾고 있다. 천하 제1인의 흔적을 쫓는 자들이. 그리고 그중 하나가 이미 이곳까지 왔다. 시간이 없다. 청원문을 키우는 것도 급하지만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이 더 위험하다. 정체가 드러나면 10년 전의 배신자들이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러 올 것이다. 지금의 청원문으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 숨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강해져야 한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연호는 밤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다. 빠르군. 예상보다 훨씬. 방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달이 보였다. 내일부터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다. 흑사밤은 이겼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천하제 1인의 비밀을 쫓는 자들, 배신의 진실, 그리고 아직 열리지 않은 경맥. 자벽부의 넷째 날이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의 아침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멸망 문파의 자벽부는 천하제 1인 5화. 이 영상은 무협 애니메이션 창작 스토리입니다. 다섯째 날 아침, 연호는 평소보다 일찍 마당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어젯밤 검은 두 건의 사내와 마주한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내의 기운, 말투,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충고. 천하 제1인의 흔적을 쫓는 것은 나만이 아니다. 더 위험한 자들이 있다. 사내는 당장 해칠 의도는 없어 보였다. 확인하러 왔다고 했다. 하지만 다시 온다고도 했다. 그리고 사내 뒤에 더 위험한 존재들이 있다. 그자의 소매 안쪽에 있던 문양. 전생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것과 같은 문양. 그 조직이 아직 살아있고 천하 제1인의 비밀을 쫓고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하나, 정체를 들키면 안 된다. 둘, 하지만 숨기만 해서는 강해질 수 없다. 셋, 청호문을 키우면서 동시에 적의 눈을 피해야 한다. 넷, 그러려면 정보가 필요하다. 지금 무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배신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빗자루가 멈추었다. 연호는 고개를 들어 청운문의 현판을 바라보았다. 이 문판은 삼류다. 이름도 없고 무림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그게 지금은 장점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힘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흑사방을 이긴 소문이 퍼지면 그 장점도 사라진다. 소문을 막아야만 한다. 적어도 당분간은 막아야만 한다. 연호는 빗자루를 세워놓고 한무진의 저서로 향했다. 한무진은 아침 인기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연호의 치료 효과로 내공순환이 눈에 띄게 나아져 있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고 자세도 이전보다 곧아져 있었다. 문주님, 연호한께. 연호가 맞은편에 앉았다. 어젯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무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흑사방을 이긴 소문이 퍼질 겁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시작해서 인근 지역으로. 삼류 문파가 흑사방 두목을 꺾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 오르기 좋은 종류입니다. 그게 나쁜 건가? 오히려 좋은 일 아닌가? 청운문의 이름이 알려지면. 지금은 아닙니다. 한무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청운문이 주목받으면 두 종류의 사람이 옵니다. 하나는 우리를 시험하러 오는 자들, 다른 하나는 우리를 경계하는 자들. 지금의 청운문은 어느 쪽이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무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맞는 말이었다. 흑사방 하나를 간신히 이겼을 뿐이다. 더 큰 세력이 관심을 가지면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소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청운문이 강해졌다가 아니라 흑사반이 약해서졌다는 방향으로. 마지노기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부하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거나 그런 소문을 먼저 퍼뜨리면 관심이 줄어듭니다. 한무진이 잠시 생각했다. 비겁하지 않나? 비겁한 것과 살아남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명성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한무진이 연호를 바라보았다. 이 소녀는 늘 현실적이었다. 감정보다 판단이 앞서고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다. 문주인 자신보다 훨씬 넓은 시야로 상황을 보고 있었다. 알겠다. 산 아래 마을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호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어젯밤 청운문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한무진의 눈이 커졌다. 흑사방이냐? 아닙니다. 흑사방과는 격이 다른 자입니다. 기척도 없이 들어와서 비척도 없이 나갔습니다. 저만 감지했습니다. 한무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목적이냐? 확인하러 온 것 같습니다. 저를 보러 온 것인지 청운문을 본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기는 당장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사내가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는 것, 천하제일인에 대해 물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아직 한무진에게 그 수준의 정보를 공유할 단계가 아니었다. 경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밤에 순찰을 돌린 것이 좋겠습니다. 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진과 매화에게 교대로 맡기겠다. 그리고 문주님, 부상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문주님이 원래 실력을 되찾는 것이 청운문의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한무진이 쓰게 웃었다. 원래 실력이라고 해봐야 대단한 건 아니다.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한무진은 연호의 표정에서 사교적인 겸손이 아니라 진심을 읽었다. 이 소녀는 정말로 자신의 실력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 뒤 수련이 재개됐다. 어제의 전투를 경험한 제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연호의 훈련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포지는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제자들도 진지했다. 실전을 겪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수련장에서 목검을 휘두르는 것과 진짜 적 앞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것이다. 연호는 수련 방식을 바꿨다. 오늘부터는 기본기 교전보다 실전 대련을 중심으로 한다. 어제 싸우면서 느낀 게 있을 거다. 몸이 안 움직인 순간, 판단이 늦은 순간, 힘이 빠진 순간. 그걸 하나씩 잡는다. 소진이 먼저 나섰다. 어제 길목에서 7번째쯤부터 팔에 힘이 빠졌다. 10합을 넘기면 버틸 수가 없었다. 체력 문제다. 내 공격이 너무 힘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래. 힘을 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힘을 빼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아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힘을 넣고 나머지는 흐름으로 가는 거다. 강과 같은 거야. 강물은 항상 세게 흐르지 않는다. 필요한 곳에서만 빨라지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소진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연호가 빗자루를 들었다. 보여주지. 연호가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느린 동작이었다. 힘이 들어가지 않은 물 흐르듯 부드러운 움직임. 그러다 갑자기 한순간 빗자루 끝이 번개처럼 빨라졌다. 공기를 찌르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다시 느려졌다. 지금 본 것처럼 10중에 9은 힘을 빼고 하나에만 전부를 실어. 그러면 10합이 아니라 100합을 싸워도 버틸 수 있다. 소진의 눈이 변했다. 방금 본 것의 의미를 직감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다시 보여줘. 연호가 다시 보여줬다. 소진이 따라했다. 서툴렀다. 지금까지 매 순간 전력을 쏟는 것에 익숙해진 몸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방향은 잡혔다. 매화의 차례가 됐다. 어제 통로에서 지휘를 잘했다.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칭찬을 받고도 표정 변화가 적었다. 이미 스스로 어제의 전투를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싸울 때 문제가 있었을 거다. 매화의 눈이 움직였다. 맞았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것은 잘하지만 읽은 것을 몸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걸린다. 머리는 빠른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하지 마. 매화가 눈을 깜빡였다. 읽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늦어. 읽는 것과 동시에 몸이 움직여야 한다. 그건 반복으로만 되는 거다. 연호가 빗자루를 들었다. 내가 공격할 테니 막아봐. 생각하지 말고 몸이 먼저 반응하게 해. 연호의 빗자루가 느린 속도로 매화를 향했다. 매화가 막았다. 연호가 속도를 살짝 올렸다. 매화가 다시 막았다. 조금 더 빨라졌다. 매화의 반응이 한 박자 늦었다. 빗자루 끝이 매화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했다. 거기서 생각했지. 매화가 입술을 깨물었다. 읽은 순간 몸을 움직여. 맞아도 괜찮아. 들려도 괜찮아. 지금은 속도가 먼저다. 대련이 반복됐다. 매화의 반응이 조금씩 빨라졌다. 아직 완성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방향이 잡히고 있었다. 나머지 제자들도 돌아가며 연호와 대련했다. 유경은 경맥 문제 때문에 장시간 싸움이 어려웠지만 단기전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익혀가고 있었다. 다른 제자들도 각자의 약점을 하나씩 보완하고 있었다. 점심때가 됐을 때 수련장에 나란히 쓰러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투 후의 전장 같았다. 전부 지쳐 있었지만 표정은 살아 있었다. 소진이 바닥에 대자로 누운 채 말했다. 야, 이 강도로 한 달만 하면 진짜 강해지겠다.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다. 연호가 말했다. 1년이면 이 문파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연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1년이면 소진은 이류에 근접할 수 있다. 매화는 전술가로서 이 일대에서 상대할 자가 없어질 것이다. 한무지는 부상이 완치되면 원래의 이류 수준을 회복한다. 거기에 나머지 제자들까지 기본기를 갖추면
청운문은 더 이상 삼류가 아니게 된다.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의 이야기다. 그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후 연호는 한무진의 부상 치료를 이어갔다. 경혈을 눌러 기운의 흐름을 유도하는 방식. 매일 조금씩 뒤틀린 경맥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작업이었다. 오늘로 4번째 치료를 하면서 한무진의 경맥 상태를 다시 살폈다. 역시 자연스럽지 않은 뒤틀림이었다. 의도적으로 비틀어 놓은 흔적. 그것도 매우 정교하게. 이 수준의 기술로 경맥을 비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최소 1류급 이상의 실력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맥을 비틀어 놓는 목적은 하나다. 대상을 천천히 약화시키는 것. 한 번에 쓰러뜨리면 눈에 띄지만 서서히 약해지게 만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누군가 한무진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켰다. 문주가 약해지면 문파도 약해진다. 문파가 약해지면 흑사방 같은 사파에게 뜯기기 시작한다. 그러다 결국 멸문. 이것이 우연의 연쇄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라면, 청운문이 이 지경이 된 것 자체가 의도된 것이라면. 하지만 왜 삼류문파 하나를 멸문시키려고 이런 수고를 들일 이유가 뭐가 있지? 답이 떠올랐다. 한 가지, 이 근방에 천하 제일인의 은닉처가 있다. 청운문이 그 은닉처 근처에 있다. 누군가 은닉처를 찾기 위해 방해가 될 수 있는 청운문을 미리 약화시킨 것이 아닐까. 추측이다. 하지만 점들이 연결되고 있었다. 연호가 손을 뗐다. 한무진이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확실히 더 나은 느낌이다. 내공을 돌리면 예전에 막히던 곳이 열리고 있어. 좋은 진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다. 한무진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연호 하나만 묻겠다. 예. 내 부상, 내가 보기에 어떻게 생긴 거냐? 연호가 한무진을 바라보았다. 문주의 눈에는 오래된 의문이 담겨 있었다. 본인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3년 전의 부상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무진이 등을 곧게 세웠다. 문주님의 부상은 단순한 운기 역류가 아닙니다. 경맥이 뒤틀린 방식이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틀어 놓았습니다. 한무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의도적으로 누가?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수준의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1류급 이상의 실력자입니다. 한무진의 손이 떨렸다. 3년 전이다. 정파맹의 교류 무회에 갔을 때 부상을 입었다. 대련 중에 상대의 장력에 밀려 내상을 입은 줄 알았는데. 대련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한무진이 기억을 더듬었다. 정파맹 소속 문파의 장로였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인상은 좋은 사람이었다. 대련 후에 직접 약도 지어줬고. 연호의 눈이 좁아졌다. 대련 중에 경맥을 비틀고 그 후에 약까지 지어줬다. 약에 무언가 섞여 있었을 가능성. 경맥의 뒤틀림을 고착시키는 종류의 약. 계획적이다. 완벽하게. 문주님, 그 약을 혹시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그때 다 먹었다. 연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정황은 충분하다. 그 장로의 인상착의를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무진이 떠올렸다. 중년, 마른 체구, 온화한 인상, 왼손에 옷반지를 끼고 있었다. 정파맹 소속이라고만 알고 있다. 연호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다. 나중에 명단과 대조해 볼 것이다. 문주님, 이 이야기는 당분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왜? 청운문 안에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부상의 원인, 장로가 야반도주한 이유, 이 문파가 이 지경까지 몰린 과정. 전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알리면 적이 경계합니다.
한무진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자기 문파가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였다. 알겠다. 내 판단을 따르겠다. 저녁이 됐다. 연호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다. 동굴에서 가져온 은자 덕에 식재료가 조금 나아졌다. 산 아래 마을에서 쌀과 고기를 사왔고 약초원의 약재로 기운을 돋는 탕을 끓였다. 제자들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했다. 어제의 전투와 오늘의 수련으로 모두 지쳐 있었다. 식사 시간, 분위기가 이전과 달랐다. 흑서방을 물리친 후의 안도감, 그리고 연호에 대한 달라진 시선. 제자들이 연호를 자벽부가 아닌 스승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소진이 밥을 먹으며 말했다. 야, 연호. 아니, 객경님. 아까 그 힘을 빼는 거 집에서도 연습해도 되냐? 해. 다만 혼자 할 때는 속도를 올리지 마. 느리게 반복하는 게 먼저다. 알겠다. 소진이 고기를 끄덕이며 밥을 퍼먹었다. 객경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소진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객경님, 제 경맥 문제는 얼마나 걸릴까요? 길게 보면 석 달. 하지만 지금처럼 우회호흡법을 병행하면 한 달 뒤부터 달라지는 걸 느낄 거다. 유경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4년 동안 제자리였던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었다. 매화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연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 매화가 말했다. 객경님, 오늘 밤 순찰은 제가 먼저 서겠습니다. 좋다. 자시에 소진과 교대해.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누군가 침입했다는 이야기를 한무진에게서 들은 것 같았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경계를 강화한다는 것 정도는 고유된 모양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제자들이 하나둘 처소로 돌아갔다. 연호는 부엌을 정리하고 수련장으로 나왔다. 해가 완전히 진 뒤의 수련장은 고요했다. 달빛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가부좌를 틀고 운기를 시작했다. 영약의 효과가 아직 남아 있었다. 경맥이 이전보다 확실히 넓어져 있었고 기운의 흐름이 빨라져 있었다. 이 속도라면 보름 뒤에는 기본적인 내공 운용이 가능해진다. 전성기의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운기를 하면서 생각했다. 검은 두 권의 사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전에 판단해야 할 것이 있다. 사내가 적인지 이용할 수 있는 상대인지. 사내는 천하 제일인의 흔적을 쫓고 있다. 소매의 문양으로 보아 그 조직의 일원이다. 그 조직은 전생의 배신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사내 개인의 태도는 흥미로웠다. 해칠 의도가 없었다. 충고까지 해줬다. 더 위험한 자들이 있다고. 조직의 명령과 사내 개인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사내가 조직에 보고하기 전에 접촉할 수 있다면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위험한 도박이다. 하지만 정보가 없으면 어둠 속에서 싸우는 법과 같다. 운기를 낮추고 눈을 떴다. 달이 중천에 걸려 있었다. 수련장 끝에 매화가 서 있었다. 순찰 중이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 매화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러다 멈추었다. 객경님, 한 가지만 물어도 됩니까? 말해봐. 매화가 돌아서서 연호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어제 마진록과 싸울 때 마지막에 빗자루를 놓고 맨손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 동작 보통 무공이 아니었습니다. 급소를 찌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상대의 힘과 무게를 이용해 자세를 무너뜨리고 방어할 수 없는 순간에 정확히 급소를 공략하는 것. 저런 기술은 수십 년의 실전 경험 없이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연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객경님의 나이는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수십 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자 한 명 한 명의 문제를 한눈에 짚어내는 안목은 평생을 무공에 바친 대종사급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화의 눈이 진지했다. 객경님은 자벽부가 아닙니다. 그쵸? 달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연호는 매화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의 관찰력은 예상 이상이었다. 숨기기 어려운 상대다. 거짓말을 해봤자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아직은 매화, 네 말이 맞다. 나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매화의 숨이 멈추었다. 하지만 지금 전부를 말할 수는 없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청운문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만 믿어줄 수 있겠나? 매화가 오랫동안 연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지만 그 숨김의 이유가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매화가 돌아섰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추었다. 하나만 더. 누구시든 이 문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화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움직였다. 전생에는 느껴본 적 없는 감각.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아는 감각. 사치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다. 그 밤 연호는 잠들지 않았다. 품에서 명단을 꺼내 달빛 아래 펼쳤다. 전생의 자신이 정리한 인물 목록. 배신의 조짐을 느끼고 적어둔 이름들. 한무진이 말한 정파맹 장로의 인상착의와 대조해 보았다. 중원, 마른 체구, 온화한 인상, 왼손에 옷반지. 명단의 7번째 이름 옆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온화한 인상, 언제나 웃는 얼굴, 독술에 능함, 신뢰를 이용한 접근을 선호.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독술에 능하고 신뢰를 이용한 접근을 선호하는 인물. 대련 후에 직접 약을 지어준 정파맹 장로. 이 인물이 한무진에게 부상을 입힌 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인물이 명단에 있다는 것은 전생의 배신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점들이 연결되고 있다. 청운문이 의도적으로 약화된 것. 이 근방에 천하제일인의 은닉처가 있는 것. 그리고 그 은닉처를 쫓는 조직의 존재. 누군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그림의 전체를 아직 볼 수 없지만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연호는 명단을 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전생에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혼자 강해지고 혼자 적을 찾고 혼자 싸웠다. 그 결과 등 뒤가 비었고 그 빈 곳을 제자들이 찔렀다. 이번에는 다르게 한다. 사람을 키운다. 신뢰를 쌓는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한다. 신뢰가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화를 믿을 수 있는가? 소진을 믿을 수 있는가? 한무진을 믿을 수 있는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눈에서 거짓은 보이지 않았다. 전생의 제자들에게서 보았던 그 빛, 야망과 탐욕이 뒤섞인 그 빛은 없었다. 믿어보자. 다만 경계는 놓지 않는다. 연호는 눈을 감았다. 내일 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다. 하나, 제자들의 수련 강화. 둘, 한무진의 부상치료 지속. 셋, 소문 관리 확인. 넷, 명단의 인물 추적을 위한 정보 수집 방법 마련. 다섯, 검은 두건의 사내가 다시 왔을 때를 대비한 대응 준비. 전부 해야 한다. 사벽부의 하루는 끝이 없었다. 청운문에 5째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밖에서는 매화가 조용히 순찰을 돌고 있었고 수련장에서는 소진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본전에서는 한무진이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어 있었다. 그리고 연호는 깨어 있었다. 이 작은 문파의 밤을 지키는 자력부이자 천하제일인의 혼을 가진 자로서 내일이면 또 새로운 날이 온다.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그 사실이 전생에는 몰랐던 종류의 힘을 주고 있었다. 멸망 원파의 자벽부는 천하제일인 6화. 이 영상은 무협 애니메이션 창작 스토리입니다. 열흘이 지났다. 청우문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수련장의 잡초는 깨끗이 베어졌고 무기고 문짝이 새로 달렸다. 본전에 깨진 기와도 절반은 교체됐다. 은자가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소진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열흘 전만 해도 힘으로만 밀어붙이던 자세가 이제는 흐름과 힘으로 가는 유연한 형태로 바뀌어 있었다. 20합을 넘겨도 팔이 떨리지 않았다. 연호가 가르친 힘의 완급 조절이 몸에 배기 시작한 것이다. 매화의 변화는 더 뚜렷했다. 체질에 맞는 호흡법을 익힌 뒤 내공순환의 효율이 이전의 2배 가까이 올랐다. 거기에 실전 반복 대련을 통해 읽은 것을 몸으로 옮기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 아직 완성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열흘 전의 매화와 지금의 매화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다. 유경의 경맥 문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체력과 내공 모두 올라가고 있었다. 다른 제자들도 각자의 약점을 하나씩 교정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무진, 연호의 치료가 열흘째 이어지면서 문주의 상태가 크게 개선됐다. 뒤틀려 있던 핵심 경맥의 절반 이상이 원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3년 전에 잃어버렸던 실력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연호 자신도 변하고 있었다. 영약의 효과와 매일 밤의 온기로 경맥이 꾸준히 열리고 있었다. 아직 전성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내공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손끝에 기운을 실어 찌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보법의 내공을 얹을 수 있게 되면서 움직임의 속도도 올라갔다. 빗자루를 들면 전과는 다른 감각이 돌아왔다. 빗자루가 손의 연장처럼 움직였다. 아직 검이 아니라 빗자루인 것이 아쉬웠지만 도구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쓰는 사람의 수준이었다. 열흘간 검은 두건의 사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호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소문 관리는 한무진이 맡아서 진행했다. 산 아래 마을에 사람을 보내 흑사방이 내부 분열로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퍼뜨렸다. 청우문이 강해져서 이긴 것이 아니라 흑사방이 알아서 무너진 것이라는 방향. 효과가 있었는지 인근 지역에서 청우문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지 않았다. 평온한 열흘이었다. 하지만 연호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산 아래에서 사람이 올라왔다. 문파 정문에 서있던 소진이 먼저 발견했다. 말을 탄 사람 넷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흑사반이 아니었다. 옷차림이 달랐다. 깨끗하고 정돈된 의복, 허리에 찬 검의 장식이 화려했다. 곱은 무인의 행색이었다. 소진이 수련장으로 뛰어왔다. 객경님, 밖에 사람이 왔습니다. 4명 말을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호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정문 쪽으로 향했다. 한무진도 나왔다. 매화가 연호의 옆에 섰다. 말을 탄 넷이 청운문 정문 앞에 도착했다. 선두의 선자가 말에서 내렸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단정한 이목구비에 깔끔한 무복, 허리에 찬 검은 실전용이 아니라 의뢰용에 가까운 장식이 달려 있었다. 사내뷰로 수행무인 셋이 내렸다. 3명 모두 실력이 있어 보였다. 서 있는 자세만으로 알 수 있었다. 하체가 안정적이고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이 자연스러웠다. 선두의 사내가 한무진을 보고 폭곤했다. 정운문 문주 한무진 어르신이시오? 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누구시오? 정파맹 감찰부 소속 진희입니다. 정파맹의 명으로 이 일대 문파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정파맹, 연호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정파맹 감찰부, 정파에 소속된 문파들을 순방하며 상태를 확인하는 부서. 표면적으로는 지원과 교류가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시에 가까웠다. 정파맹의 영향력 아래 있는 문파들이 이탈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역할. 청운문은 정파맹 소속 문파다. 비록 가장 하급이고 존재감조차 없는 수준이지만 명목상으로는 정파맹의 관할이다. 문제는 시기다. 왜 하필 지금 오는가? 청운문에 열흘 전 흑사방과의 충돌이 있었다. 소문 관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정파맹 수준의 조직이라면 소문과 별개로 독자적인 정보망이 있다. 진이라는 사내가 미소를 지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셨을 겁니다.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습니다. 관례적인 순방이니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한무진이 정문을 열었다. 들어오시오. 변변찮지만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소. 진위와 수행무인 셋이 청운문 안으로 들어왔다. 연호는 뒤쪽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진위의 걸음, 가볍고 안정적이다. 무공 수준은 이류 중급 이상. 맞은 옷보다 확실히 위다. 수행무인 셋도 이류 하급은 되어 보인다. 넷이서 움직이면 청운문 전체를 상대할 수 있는 전력이다. 그리고 진위의 눈,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다. 들어오면서 청운문의 구석구석을 훑었다. 수련장의 상태, 무기고의 위치, 건물의 배치. 관례적 순방이 아니다. 뭔가를 확인하러 온 것이다. 본전 대청마루에 자리가 마련됐다. 한무진이 상석에 앉고 진이가 맞은편에 앉았다. 연호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해 가져왔다. 자벽부의 행동이었다. 의도적이었다. 정파맹 사자 앞에서 자신은 자벽부로 보이는 것이 안전했다. 진이가 차를 받으며 연호를 흘끗 보았다. 시선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연호는 그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지금 나를 봤다. 자벽부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확인하는 시선이었다. 연호는 아무렇지 않게 차를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구석에 섰다. 자벽부의 위치. 진이가 한무진과 대화를 시작했다. 정운문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제자 수는? 7명입니다. 장로는? 한 분은 떠나셨고 한 분은 부상으로 요양 중입니다. 진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정파맹에서도 소규모 문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무진은 겸손하게 대했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었다. 연호가 아침에 말한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연호는 한무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파맹에서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오면 평범하게 대하십시오. 청운문이 변한 것을 최대한 드러내지 마십시오. 수련장 상태가 달라진 건 숨길 수 없지만 제자들의 실력 변화는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무진이 물었다. 왜 숨겨야 하느냐? 정파맹은 우리 편이 아닌가? 연호의 대답이 짧았다. 아직 모릅니다. 그 말이 한무진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정파맹이 우리 편인지 아직 모른다.
3년 전 부상을 입힌 자가 정파맹 소속이었다는 사실과 겹치면서 한무진은 처음으로 정파맹을 경계하는 마음이 생겼다. 진위가 대화를 이어갔다. 이 일대에 사파 조직 흑사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가 있었습니까? 한무진이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하면 흑사방을 이겼다는 것이 드러난다. 거짓을 말하기도 어렵다.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흑사방 내부에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압박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흑사방 내부의 문제라. 진위가 찻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한무진의 대답을 그대로 믿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 이 근방에서 비범한 무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한무진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비범한 무인이요? 아닙니다. 이 산속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진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무진은 느꼈다. 진위의 눈이 잠깐 구석에 서 있는 연호를 향했다가 돌아온 것을 봤다. 저 사람이 연호를 의식하고 있다. 대화가 끝나고 진위가 일어섰다. 문파를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관례적인 시찰입니다. 거절할 면분이 없었다. 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내하겠습니다. 진위와 한무진이 문파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수련장, 무기고, 제자들의 처소, 약초원. 진위는 겉으로는 가볍게 훑는 것처럼 보였지만 연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다. 수련장 바닥의 발자국을 확인했다. 최근 많은 사람이 격렬하게 움직인 흔적이 남아있었다. 대련의 흔적이었다. 무기고를 들여다볼 때 목검의 상태를 확인했다. 새로 깎은 목검이 섞여 있었다. 최근에 수련 강도가 올라갔다는 증거. 약초원을 지날 때 누군가 최근에 약초를 채취한 흔적을 보았다. 그것도 일반적인 약초가 아니라 기운 수만과 관련된 종류들이. 진위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연호는 진위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시철이 끝나고 진위가 정문 앞에서 말에 올랐다. 신세를 졌습니다. 정파맹에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무진이 복원했다. 진위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다. 수엔 무인 셋이 따랐다. 넷이 산길을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던 연호의 눈이 한 곳에 고정됐다. 진위의 오른쪽 소매, 말 위에서 고삐를 잡을 때 소매가 살짝 거쳤다. 그 안쪽에 무언가가 보였다. 작은 문양, 자수처럼 새겨진 것이 아니라 무의신처럼 새겨진 것.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모양의 윤곽은 읽을 수 있었다. 원안에 무언가가 교차된 형태. 연우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다. 전생의 마지막 날 절벽 위에서 보았던 문양. 검은 두건 사내에 소매 안쪽에 있던 문양. 그리고 지금 정파맹 감찰부 소속이라는 진위의 소매 안쪽에 있는 문양. 같은 문양이다. 아니, 확실하지는 않다. 거리가 있었고 순간적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윤곽이 닮아 있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찜찜했다. 만약 같은 문양이라면 정파맹 감찰부 안에 그 조직의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정파맹이라는 정의의 탈을 쓰고 무림을 감시하고 소규모 문파를 순방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렇다면 이 순방은 관례가 아니다. 목적이 있다. 비범한 무인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비범한 무인이 천하제일인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러 온 것이다. 연호는 진위 일행이 산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무진에게로 향했다. 문주님, 한무진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도 뭔가 느낀 것이 있었다. 이상하지 않았나? 관례적 순방이라면서
왜 비범한 무인에 대해 물은 건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정파맹이 우리 편인지 아직 모른다고. 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람의 소매 안쪽을 보셨습니까? 소매? 아니, 못 봤다. 제가 봤습니다. 문양이 있었습니다. 한무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문양? 연호는 잠시 생각했다. 어디까지 말할 것인가? 전생의 배신과 연결된 문양이라는 것. 그 조직이 천하제 1인의 비밀을 쫓고 있다는 것. 전부 말하면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제가 아는 문양과 비슷했습니다. 좋지 않은 쪽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무진이 입을 다물었다. 3년 전 부상의 진실, 그리고 지금 정파맹 감찰부의 방문. 점들이 연결되고 있었다. 자기 문파가 누군가의 계획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평범한 삼류, 문파로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더 빨리 강해져야 합니다. 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주먹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자기 문파와 제자들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호가 한무진의 어깨를 한번 짚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한무진이 연호를 바라보았다. 이 소년의 말 한마디가 가지는 무게에 다시 한번 놀랐다. 천하를 다 가져도 되는 그릇이 이 작은 문파의 자백부 자리에 앉아있다. 문주인 자신보다 이 소년이 훨씬 큰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됐다.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연호는 매화를 따로 불렀다. 본전 뒤편에서 두 사람이 마주섰다. 오늘 온 사람들 봤지? 예, 정파맹 감찰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봤나? 매화가 잠시 생각했다. 순방이라고 했지만 순방치고는 질문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비범한 무인에 대해 물었고 수련장 상태를 유심히 봤습니다. 저도 수련장에서 지켜봤는데 선두의 사내가 바닥에 발자국 흔적과 목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연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매화는 역시 관찰력이 뛰어났다. 맞다. 저들은 단순한 순방이 아니다. 뭔가를 확인하러 온 거다. 무엇을 확인하러 온 겁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청호문에 변화가 생긴 것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매화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위험합니까?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대비해야 한다. 매화 부탁할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정파맹에 대해 알아봐줬으면 한다. 산 아래 마을에 가면 장터가 있을 거다. 장터에는 떠돌이 무인이나 행상들이 온다. 그들에게서 정파맹의 최근 동향, 감찰부의 활동 범위, 이 일대를 순방한 적이 있는지 등을 가볍게 알아봐줘. 직접 물으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가는 거다. 삼류문파의 여성 제자가 장터에 나온 것은 자연스럽다. 물건을 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면 충분하다.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다녀오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진이라는 사내. 그자의 이름을 기억해도 돌아다니면서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는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봐. 알겠습니다. 매화가 돌아서려다 멈추었다. 객경님, 정파맹이 적일 수도 있는 거죠? 연호가 잠시 침묵했다. 정파맹 전체가 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정파맹 안에 적이 있을 수 있다. 정의를 표방하는 조직 안에 숨어있는 적이 가장 위험하다. 겉이 깨끗하니까 의심하기 어렵거든. 매화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 표정이었다. 조심하겠습니다. 매화가 사라진 뒤 연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전생의 배신이 떠올랐다.
가장 믿었던 제자들과 정파맹이 합작해서 등을 찔렀다. 그때 정파맹주가 했던 말, 내가 가진 비밀을 내려놓아라. 비밀, 전생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들이 그토록 원했는지, 전생의 자신도 끝내 정리하지 못한 채 죽었다. 명단에 적혀있던 메모. 이자들 뒤에 더 큰 그림자가 있다. 아직 정체를 모른다. 전생에 자신이 찾지 못한 것을 이번 생에서 찾아야 한다. 밤이 깊었다. 연호는 방에서 가부절을 들고 움기를 하고 있었다. 경맥이 열리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다. 몸이 기운에 적응하면서 저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속도라면 한 달 뒤에는 이류 하급 수준의 내공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류 하급, 전생에는 발 아래에도 두지 않았을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에게는 큰 진전이었다. 운기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창 밖에 기척이 느껴졌다. 열흘 전과 같은 느낌이었다. 깊고 고요한 기운, 감추려는 의도가 느껴지지만 완벽하게 숨기지는 않은 정도. 일부러 자신에게만 감지되도록 조절한 것이다. 검은 두 분의 사내가 돌아왔다. 연호는 조용히 밤을 나섰다. 마당에 서자 지붕 위에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열흘 전과 같은 위치. 열흘만이군. 사내가 지붕에서 내려왔다. 소리 없이 마당에 내려선 사내는 이번에도 세보 거리에 섰다. 오늘 낮에 손님이 왔더군. 사내가 진위 일행을 말하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정파맹 감찰부 알고 있나? 연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그쪽은 감찰부와 어떤 관계지? 사내가 잠시 침묵했다. 달빛 아래 두 건 너머의 눈이 연호를 읽고 있었다. 관계라 같은 편은 아니다. 적도 아니고. 애매한 대답이네. 정확한 대답을 하려면 네가 먼저 정확한 대답을 해야 하니까.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다. 지난번에도 물었지. 천하 제일인과 무슨 관계냐고. 그때도 대답했다. 모른다고. 그래, 그렇게 말했지. 사내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런데 열흘 동안 지켜봤다. 내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 문주의 부상을 치료하는 것, 마진록과 싸운 것 전부 봤다. 연호의 눈이 좁아졌다. 열흘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확신에 가까워졌다. 사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네가 쓰는 기술, 급소를 공략하는 방식, 사람을 읽는 안목, 전략을 짜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것과 닮아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마당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 너는 누구냐? 연호는 사내를 바라보았다. 이 사내의 기운은 1류급 이상이다. 지금의 자신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 싸움이 붙으면 진다. 하지만 사내가 열흘 동안 손을 대지 않은 것은 단순히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을 대화로 얻으려 하고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위험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정보가 필요했다. 이 사내가 가진 정보가 필요했다. 그 조직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배신의 배우가 누구인지. 연호가 입을 열었다. 질문을 바꾸지. 내가 먼저 답해라. 사내의 눈썹이 움직였다. 너희 조직은 천하 제일인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사내가 미세하게 웃었다. 달빛에 드러난 입꼬리의 곡선. 재미꾼 자벽부가 조직의 목적을 묻다니. 대답에 따라 나도 대답하겠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다. 사내가 연호를 오래 바라보았다. 판단하고 있었다. 이 대화가 어디로 갈지, 이 소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사내가 입을 열었다. 천하 제일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있다. 무림 전체가 그것을 원한다. 정파맹도, 사파도, 황실도. 천하 제일인은 그것을 가진 채 사라졌고 10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그것이 뭔데? 네가 정말 모르는 거라면 알 필요도 없다. 사내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네가 알고 있는 거라면. 사내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조심해라. 그것을 가진 자는 천하의 적이 된다. 10년 전에 천하 제일인이 그랬듯이. 사내가 몸을 돌렸다. 이번에도
등을 보이며 걸어갔다. 다음에 또 오겠다. 그때는 좀 더 솔직한 대화를 기대한다. 사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호는 마당에 서서 사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천하제일인이 가지고 있던 것, 무림 전체가 원하는 것, 정파맹도, 사파도, 황실도. 전생의 기업을 뒤졌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정파맹주가 마지막에 말했던 것. 비밀을 내려놓아라. 비밀이 뭐였지? 전생의 자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천하의 적이 되었는가? 기억이 흐릿했다. 회귀하면서 일부 기억이 불완전하게 남아있었다. 무공과 기술, 사람과 사건에 대한 기억은 선명했지만 자신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안개에 쌓인 것처럼 불분명했다. 동굴의 세 번째 상자에 있던 명단, 그 아래 메모, 이자들 뒤에 더 큰 그림자가 있다. 그리고 명단과 함께 있던 것, 동굴 벽면에 새겨진 문양들.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다. 다시 가야 한다. 동굴의 벽면의 문양을 확인해야 한다. 거기에 전생의 자신이 남긴 단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동굴에 가는 것은 위험했다. 검은 두건의 사내가 지켜보고 있고 정파맹 감찰부가 방문한 직후다. 움직이면 눈에 띈다. 기다려야 한다. 때를 봐야 한다. 연호는 방으로 돌아갔다. 품에서 명단을 꺼내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이름 하나하나를 더 꼼꼼히 읽었다. 배신자들의 이름, 소속, 행적,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결 관계. 점들이 서서히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청운문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매화가 순찰을 돌고 소진이 잠들었고 한무지는 깨어 있었다. 문주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연호는 명단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전생에서 찾지 못한 진실, 배신의 배후, 천하가 원하는 비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자벽부의 몸으로 돌아온 천하제일인이 서 있었다. 답을 찾아야 한다. 그 전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 자벽부의 6째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멸망문파의 자벽부는 천하제일인 7화. 이 영상은 무협 애니메이션 창작 스토리입니다. 바람이 차가웠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청운문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흑사반의 위협, 부서진 담장, 녹슨 무기, 그리고 기력을 잃어가는 문주. 하지만 지금 이 작은 문파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연호는 새벽들에서 빗자루를 잡고 서 있었다. 아침 수련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전생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검이 빗자루로 바뀐 지 열흘. 그는 이 상황에 완전히 적응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평할 여유는 없었다. 정파매에서 파견된 사자 진이가 어제 떠났다. 표면상으로는 정기 순찰이었다. 하지만 연호의 눈은 속지 않았다. 진위의 소매에 새겨진 문양, 검은 두건, 사내의 허리춤에서 봤던 것과 같은 형태.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연호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산 너머로 해가 올라오고 있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제자들이 둘러앉았다. 소진이 죽을 한 그릇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어제 그 정파맹 사자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유경이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다니 그냥 순찰 아니었어? 순찰치고는 너무 많이 물어봤다고. 우리 문파 제자 수와 훈련 내용, 심지어 자벽부가 누구냐까지. 소진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연호는 죽을 떠먹으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소진의 관찰력에 감탄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잘한다. 빠르게. 내화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연호를 바라봤다. 객경님, 저 어제 시장에 다녀왔는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연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화는 목소리를 낮췄다. 진휘라는 사람, 시장 주막에서 누군가와 만났어요. 상대는 고급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막 주인이 백도현 어른의 사람이라고 수근거렸어요. 백도현. 연호의 손이 멈췄다. 찰나의 정지였지만 내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연호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전생의 기억이 스쳤다. 백도현, 정파맹 원로 중 한 명. 겉으로는 청렴하고 온화한 노인. 하지만 연호가 천하 제1인이었을 때 그 이름은 언제나 음지에서 속삭여졌다. 정파와 사파의 경계에서 줄을 타는 자. 그리고 무림을 분할 지배하는 비밀 협약의 핵심 인물 중 한 명. 바로 그 자다. 나를 죽인 칼의 배후에 있었던 자. 연호는 표정을 다잡았다. 매화야 잘했다. 그 이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매화가 진지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화의 무게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식사를 마쳤다. 연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무진 문주가 있는 내실로 향했다. 내실안 한무진은 반쯤 몸을 일으키고 앉아 있었다. 연호의 경맥 치료 덕분에 얼굴에 핏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침이 잦았고 한쪽 팔의 감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문주님, 왔느냐? 정파맹 사자 진위가 떠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것이 있습니다. 한무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무엇이냐? 진위는 단순한 순찰이 아닙니다. 백도현이라는 정파맹 원로의 명을 갖고 왔습니다. 백도현이 찾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정문 근처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무진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백도현이라 정파맹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이 왜 우리 같은 삼류 문파에 눈을 돌린단 말이냐? 연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니었다. 전생의 정체를, 비밀 혈약의 존재를, 동굴 벽면에 새겨진 증거를 지금 한무진에게 전부 쏟아놓으면 혼란만 커진다. 이유는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다만 문주님, 앞으로 정파맹 관련 인물이 다시 온다면 절대 단독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그만한 일이냐? 그 이상입니다. 한무진은 연호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 자벽부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이가 있었다. 열흘 전부터 느꼈지만 이 소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한 모든 일은 청운문을 위한 것이었다. 한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판단을 따르마. 연호는 내실을 나와 훈련장으로 향했다. 오전 수련 시간이었다. 제자들이 이미 둘씩 짝을 지어 대련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오늘은 좀 다르게 한다. 연호가 말하자 소진이 눈을 반짝였다. 뭐가 달라지는데요? 실전에서는 상대가 언제 오는지 모른다. 오늘부터 눈을 감고 기척만으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훈련을 경험한다. 유경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눈을 감고요. 그러면 일격에 쓰러질 텐데. 그래서 훈련하는 거다. 연호는 매화를 앞으로 불렀다. 매화, 네가 먼저 시범을 보여라. 눈을 감고 서라. 매화가 눈을 감았다. 연호가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발소리를 줄이고 기운을 최대한 감추며 움직였다. 그리고 왼쪽에서 빗자루를 천천히 내밀었다. 매화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왼쪽으로 반발 비껴섰다. 빗자루 끝이 어깨를 스쳤지만 맞지는 않았다. 좋다. 연호가 말했다. 매화가 눈을 떴다. 바람이 달라졌어요.
왼쪽에서 공기가 밀려오는 느낌이. 맞다. 그게 기척이다. 눈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이걸 익히면 어둠 속에서도 뒤를 잡히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 소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저도 해볼게요. 소진은 눈을 감자마자 긴장으로 온몸이 굳었다. 연호가 오른쪽에서 접근하자 소진은 왼쪽으로 피했다. 틀렸다. 힘을 빼라. 긴장하면 감각이 좁아진다. 소진이 이를 악물었다. 다시 시도.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다가 빗자루가 어깨를 툭 건드리고 나서야 반응했다. 늦었다. 또 해. 소진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10번을 반복하자 5번째부터 성공률이 올랐다. 연호는 만족했다. 재능이 있는 아이다. 단지 성급함이 감각을 가리고 있을 뿐. 오후 연호는 뒤뜰 창고로 향했다. 며칠 전 발견한 검은 쇠 조각이 여전히 바닥에 돌 아래 숨겨져 있었다. 연호는 그것을 꺼내 손가락 끝으로 표면을 따라 훑었다. 전생에 자신이 숨겨둔 것이다. 이 쇠 조각은 열쇠다. 동굴 벽면에 새겨진 비밀 협약의 증거를 해독하는데 필요한 암호판. 연호는 이것을 품속에 넣고 창고를 나왔다. 해가 기울었다. 제자들이 하나둘 숙소로 돌아가고 청운문은 어둠에 잠겼다. 연호는 마당 한쪽에 앉아 빗자루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뒷산 쪽에서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다. 연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한 명, 경공을 쓰고 있지만 동작에 약간의 흐트러짐이 있다. 인류가 아니다. 하지만 일반 무인보다는 훨씬 빠르다. 기척은 청운문 담장 안쪽으로 넘어왔다. 연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 기척이 숙소 쪽이 아니라 창고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다. 창고, 연호는 소리 없이 일어섰다. 전생의 보법이 몸에 배어 있었다. 비록 지금의 몸으로는 전력의 10분의 1도 쓸 수 없었지만 소리를 줄이고 움직이는 것 정도는 가능했다. 담장을 타고 돌아 창고 뒤편에 도착했다. 검은 두거를 쓴 사내가 창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지난번에 본 그자였다. 바닥에 돌을 들추려는 듯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연호가 빗자루를 들어 올렸다. 한 수, 정확히 한 수만 쓸 수 있다. 지금의 내공으로는 그 이상을 쏟으면 기력이 바닥난다. 빗자루 끝에 미세한 기운을 실었다. 겨냥한 곳은 사내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경맥이 모이는 지점. 전생의 천번은 찔러본 급소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 사내가 반응했다. 상당히 빨랐다. 몸을 들어 피하려 했다. 하지만 연호의 한 수는 피하는 방향까지 예측한 궤적이었다. 빗자루 끝이 사내의 겨드랑이 아래를 정확히 관통하듯 눌렀다. 사내의 오른팔이 힘을 잃고 축 늘어졌다. 기운이 막혔다. 사내가 뒤로 물러서며 왼손으로 단검을 뽑았다. 하지만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위협이 되지 않았다. 움직이지 마라. 연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사내가 멈췄다. 두건 아래로 보이는 눈이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자력부라고 들었다. 빗자루를 든 소년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이 한숨은 무엇이란 말인가? 경맥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회피 방향까지 읽는 이런 기술은 인류 중에서도 드물다. 누구의 명이냐? 연호가 물었다. 사내가 이를 악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연호가 한 걸음 다가섰다. 빗자루를 사내의 목 옆에 가볍게 대었다. 힘이 실린 것은 아니었다. 그저 여기를 누르면 의식을 잃는다는 무언의 경고. 다시 묻겠다. 누가 보냈느냐?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찾으려 했느냐?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백도현 어른의 명이요. 연호의 예상대로였다. 무엇을 찾으라고 했느냐? 오래된 쇠조각이 이 문파 어딘가에 있다고. 연호의 품속에 있는 바로 그것이었다. 백도현은 이미 여기까지 추적해온 것이다. 진위가 정보를 보내고 이 사내가 직접 확인하러 온 것. 돌아가서 전해라.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놓아주겠다는 것이요? 전할 말이 있으니까 놓아주는 것이다. 다만 연호가 빗자루 끝으로 사내의 왼쪽 어깨를 톡 쳤다. 미세한 기운이 흘러들어 왼팔까지 힘이 빠졌다. 사내가 무릎을 꿇었다. 다시 오면 그때는 돌아갈 수 없다. 사내가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였다. 연호가 뒤로 물러서자 사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담장을 넘어 사라졌다. 연호는 사내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척을 따랐다. 동쪽 산길로 빠져나갔다. 혼자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창고 앞에 다시 서서 연호는 쇠조각을 꺼내 바라보았다. 더 이상 이곳에 둘 수 없다. 내일 새벽 동굴로 가야 한다. 증거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 빼앗길 수는 없다. 객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매화였다. 소리를 듣고 나온 모양이었다. 방금 누가 있었어요? 연우는 돌아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침입자였다. 처리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매화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났다. 겁먹은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이었다. 저 아까부터 생각했는데요. 말해보아라. 도영이가 이상해요. 연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어떻게 이상하더냐? 어젯밤에 숙소에서 나가는 걸 봤어요. 뒷산 쪽으로요. 한참 뒤에 돌아왔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진이가 떠날 때 도영 선배가 정문까지 배웅했잖아요. 둘이 뭔가 작은 종이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도영, 제자 중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 연호는 열흘간 모든 제자를 관찰해왔지만 도영은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지우고 있었다. 그것이 성격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매화의 증언은 무겁다. 진이와 종이를 주고받았다면 매화,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도영에게는 특히. 네? 그리고 앞으로 도영이 움직임이 이상하면 나에게만 알려라. 따라가거나 직접 확인하려 하지 말고. 매화가 단단하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연엄은 매화를 숙소로 보내고 마당에 홀로 남았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차가웠지만 전생의 그날 밤보다는 따뜻했다. 전생에는 혼자였다. 칼끝에 서서 아무도 믿지 못하고 결국 가장 가까운 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사람을 읽을 수 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아닌지. 소리는 뜨겁고 솔직하다. 배신과는 거리가 먼 아이다. 매화는 조용하지만 관찰력이 날카롭고 충성심이 깊다. 유경은 겁이 많지만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문주 한무지는 몸이 부서져도 문파를 놓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도영은 아직 모른다. 척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 정보를 흘려 반응을 보는 것은 가능하다. 내일부터 판이 바뀐다. 동굴로 가서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도영의 정체도 파악해야 한다. 백도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간은 많지 않다. 연홈은 빗자루를 어깨에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또렷했다. 전생에는 이 별들을 검끝 너머로 봤다. 지금은 마당에 서서 맨눈으로 본다. 같은 하늘이지만 보이는 것이 다르다. 무주 내실 건너편 숙소 가장 안쪽 방에서 도영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게 접힌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종이 위에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자벽부 확인. 도영은 종이를 등잔 불꽃 위에 가져가 태웠다. 재가 바닥에 흩어졌다. 도영은 창밖의 마당에 서 있는 연호의 뒷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빗자루를 든 소년의 등이 달빛 아래 고요했다. 도영의 입이 열렸다. 거의 숨소리에 가까운 중얼거림이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멸망 문파의 자벽부는 천하제일인 8화. 이 영상은 무협 애니메이션 창작 스토리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연호는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빗자루를 챙기고 품속의 검은 쇠 조각을 확인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전생에 자신이 직접 만들어 숨긴 물건이다. 이것이 없으면 동굴 벽면의 암호는 풀리지 않는다. 연호는 담장을 넘어 동쪽 산길로 향했다. 발소리를 죽이고 기운을 감추며 전생에 수천 번 밟았던 보법으로 산을 올랐다. 지금의 몸으로는 속도가 느렸다. 전생이라면 한시경이면 도착할 거리를 반 시즌이나 걸렸다. 폭포 소리가 가까워졌다. 산 중턱, 물줄기 뒤편에 바위 틈이 있었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작은 입구. 연호는 물줄기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다. 옷이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좁은 통로를 지나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동굴이었다. 천장에서 이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들었다. 벽면 가득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아무렇게나 파놓은 듯한 수백 개의 문자. 일반인이 보면 의미 없는 낙서로 보일 것이다. 연호는 쇠조각을 꺼내 벽면의 특정 지점에 대었다. 쇠조각의 홈과 벽면에 돌출된 부분이 맞물렸다. 순간 연호의 눈에 글자의 배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쇠조각이 만든 그림자가 특정 글자들만 가려 나머지 글자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졌다. 암호판의 원리였다. 빛의 각도와 쇠조각의 위치에 따라 숨겨진 문장이 드러나는 구조. 연음은 천천히 읽었다. 정파맹올로 백도현, 사파 학사방주, 황실 내시부 수장. 이 셋이 무림 분할 미략을 맺었다. 정파는 강북, 사파는 강남, 황실은 중원 핵심 거점을 각각 지배하되 표면삼 대립을 유지하여 무림인들의 의심을 피한다. 이 미략을 알게 된 자는 제거한다. 서명 대신 혈인을 남긴다. 벽면 하단에 세 개의 손바닥 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기운으로 눌러 만든 흔적, 혈인이라 불리는 무림식 서명이었다. 연호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다. 전생에 이것을 발견하고 증거를 모아 세상에 알리려 했다. 그 직전에 죽었다. 배신당해서 이제 확인되었다. 기억이 정확했다. 미략은 실제하고 증거는 여기 있다. 연호는 쇠조각을 다시 품에 넣고 동굴을 나왔다. 폭포를 빠져나오자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연호는 생각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당장 세상에 퍼뜨리면 효과는 있겠지만 청운문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된다. 백도현은 증거의 출처를 추적할 것이고 이 작은 문파는 버티지 못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문파를 더 강하게 만들고 동맹을 확보하고 백도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증거의 사본을 분산시킨 뒤에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제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핵심은 알려야 한다. 지금 청운문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왜 연호가 이토록 절박하게 문파를 세우려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채로 싸우게 할 수는 없다. 청운문에 도착하자 아침 수련 시간이었다. 제자들이 뜰에 모여 있었다. 소진이
검술 기본 동작을 반복하고 유경이 호흡 수련을 하고 매화가 조용히 보법을 밟고 있었다. 도영은 구석에서 목검을 잡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연호는 도영의 눈을 잠깐 살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차분한 표정이었다. 모두 모여라. 연호의 목소리에 제자들이 하던 것을 멈추고 다가왔다. 한무진도 내실에서 나왔들 가장자리에 섰다. 기력이 조금 돌아온 덕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7명의 제자와 문주, 8쌍의 눈이 연호를 바라보았다. 연호는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할 이야기가 있다. 소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심상치 않은 이야기니까. 연호는 한 번 호흡은 고르고 입을 열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이렇게 문파를 세우려 하는지 너희는 궁금했을 것이다. 자벽부가 어떻게 무공을 하는지, 어떻게 경맥의 위치를 외우고 있는지, 어떻게 문주님의 부상 원인을 알아냈는지. 들이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나는 전생의 무림에서 천하 제1인이라 불리던 사람이었다. 정적, 소진의 팔짱이 풀렸다. 유경의 입이 반쯤 열렸다. 매화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연호를 응시했다. 한무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도영만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유경이 먼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말 그대로다. 나는 한 번 죽었고 이 몸으로 다시 깨어났다. 전생의 기억, 무공의 원리, 무림의 비밀,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다만 이 몸은 내공이 거의 없고 경맥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전생의 기술을 온전히 쓸 수 없다. 소진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표정이 복잡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한테 한 게 다 전생의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훈련도, 치료도, 빗자루 전투도? 그렇다. 왜 진작 안 말한 거예요? 믿었겠느냐? 소진이 입을 다물었다. 사실이었다. 열흘 전에 자벽부가 나는 전생의 천하제의 인이다 라고 했다면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을 것이다. 매화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느꼈어요. 객경님의 눈이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라는 것. 상대의 약점을 보는 방식, 상황을 읽는 속도, 그리고 가끔 멀리를 볼 때의 표정,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연호는 매화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의 관찰력은 때때로 연호 자신도 놀라게 했다. 한무진이 지팡이 대신 기둥에 기대어 서며 입을 열었다. 내가 천하 제1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은 간단합니다. 연호가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문주님, 전성기 시절 사용하셨던 청운검법 3초씩. 세 번째 동작에서 검 끝이 왼쪽 아래로 흘러야 하는데 문주님은 오른쪽으로 꺾는 변형을 쓰셨습니다. 이유는 젊었을 때 왼쪽 손목에 부상을 입어 손목 회전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변형이 오히려 상대의 허를 찌르는 독특한 퇴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문주님만의 비밀이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젊은 시절 왼손목의 부상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검법의 변형도 마찬가지였다. 스스로조차 의식하지 못한 습관을 이 소년이 정확하게 짚어냈다. 어떻게? 천하제일인은 무림의 모든 검법을 연구했습니다. 문주님의 검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청운검법의 원형과 변형 가능성을 분석하면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문주님의 경맥 상태를 진단하면서 왼손목의 오래된 부상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한무진이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믿기 어렵지만 부정할 수가 없구나. 소진이 손을 들었다. 잠깐요. 천하 제일인이 왜 죽은 거예요?
천하제일인이면 아무도 못 이기잖아요. 연호의 눈이 잠시 어두워졌다. 배신당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배신의 배후에 있는 자가 지금 이 문파를 노리고 있다. 뜰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름을 말해주세요. 매화가 말했다. 연호는 잠시 망설였다. 도영이 이 자리에 있다. 만약 도영이 적자라면 이 이름은 곧장 적에게 전해진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도영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백도현,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연호는 전체가 아닌 한 사람만을 관찰했다. 도영이었다. 도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너무 변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낯선 이름에 고개를 갸웃하거나 적어도 반음을 보인다. 도영은 마치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무표정했다. 연호는 그것을 머릿속에 새겼다. 백도현은 정파맹 원로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인물이지만 실제로는 무림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다. 그가 정파맹 사자 진이를 보낸 이유는 이 민파에 숨겨진 증거를 찾기 위해서다. 그 증거는 백도현과 다른 세력이 무림을 분할 지배하는 미략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진이 눈을 크게 떴다. 무림을 분할 지배한다고요? 정파와 사파가 사실은 한편이라는 뜻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적이다. 하지만 뒤에서는 영역을 나누고 서로의 이익을 보장하는 협약이 있다. 그 협약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아는 자는 모두 제거한다. 전생에 나도 그렇게 죽었다. 침묵이 길었다. 한무진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증거가 여기 근처에 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안전한 곳에 있고 지금 당장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개하는 순간 청운문이 가장 먼저 공격받습니다. 유경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야 한다. 문파를 강하게 만들고 증거의 사본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고 동맹을 확보한 뒤에 움직인다. 급하게 행동하면 우리 모두 위험하다. 요놈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단순한 문파 간의 다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숨이 위험한 싸움이 될 수 있다. 각자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나도 된다. 누구도 막지 않겠다. 소진이 즉시 대답했다. 안 가요. 유경이 소진을 보고 그 다음 연호를 보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말했다. 저도요. 매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나머지 제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도영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남겠습니다. 연호는 도영의 눈을 바라보았다. 잠깐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확신이 아니라 갈등이었다. 연호는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 한무진이 연호에게 다가왔다. 내가 누구였든 지금 내가 이 문파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연호는 고개를 숙였다. 전생에는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천하제일인에게는 수많은 추종자가 있었지만 진심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 모두 힘을 따랐고 힘이 사라지자 돌아섰다. 지금 이 약한 문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생의 어떤 맹세보다 무거웠다. 오후 연호는 계획을 정리했다. 첫째, 증거의 사본을 만든다. 동굴 벽면의 내용을 종이에 옮겨 세부를 만들어 각각 다른 장소에 숨긴다. 둘째, 도영을 시험한다. 내일부터 거짓 정보를 흘려 도영이 외부로 전달하는지 확인한다. 셋째, 제자들의 실전 훈련을 강화한다. 백도현이 다음 수를 두기 전에 최소한의 전투력을 갖춰야 한다.
연호는 매화를 불렀다. 내일 네가 시장에 가서 종이와 먹을 사와라. 넉넉하게. 그리고 시장에서 정파맹 관련 소문이 있는지 귀를 열어두어라.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도영 선배에 대한 것은 계속 나에게만 보고해라.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제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뒤 연호는 훈련장에 홀로 남았다. 빗자루는 들고 기본 동작을 반복했다. 내공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아침에 먹은 약의 기운이 경맥을 조금씩 넓히고 있었다. 빗자루 끝에 실을 수 있는 기운의 양이 미세하게 늘어난 것을 느꼈다. 10번의 찌르기, 20번의 휘두르기, 30번의 맞기. 전생이라면 우습게 여겼을 기본기를 지금의 몸은 간절히 필요로 했다. 천하제일인의 기억이 아무리 완벽해도 몸이 따라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것이 이 생의 가장 큰 제약이었다. 달이 높이 떠올랐다. 같은 시각 청운문에서 이틀 거리 떨어진 객잔의 2층 방. 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 눈매가 길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얼굴이었다. 왼손에 옥색 비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백도현이었다. 보고해라. 진위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청운문에 심어둔 아이가 확인했습니다. 자벽부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경맥 치료 기술, 전투 감각 모두 인류 이상입니다. 그리고 쇠 조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도현의 미소가 살짝 깊어졌다. 쇠 조각이라. 그리고 어젯밤 보낸 탐색 요원이 제압당해 돌아왔습니다. 자벽부에게 한수에 당했다고 합니다. 백도현의 손가락이 탁자를 2번 두드렸다. 느리고 일정한 리듬이었다. 한수에. 예. 긴 침묵이 흘렀다. 백도현이 첫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다. 재미있군. 삼류 문파의 자벽부가 내 탐색 요원을 한수에 제압하고 쇠조각을 갖고 있다. 그 아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쇠조각이 있다는 것은 동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지미가 물었다. 직접 병력을 보내시겠습니까? 백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급하면 이를 그르친다. 심어둔 아이를 통해 좀 더 확인하고 자벽부의 정체를 파악한 뒤에 움직인다. 다만 백도현의 눈이 차가워졌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 속의 온도가 완전히 달랐다. 쇠조각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필요하다면 청운문 전체를 없애더라도. 진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백도현은 창 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같은 달이 청운문의 마당도 비추고 있었다. 빗자루를 든 소년과 비취 반지를 낀 중년 남자가 같은 달 아래에 있었다. 한쪽은 지키려 하고 한쪽은 지우려 한다. 그 사이에 작은 문파와 7명의 제자가 서 있었다. 멸망 문파의 자벽부는 천하제일인 구화. 이 영상은 무협 애니메이션 창작 스토리입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연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종이 3장, 각각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 정보가 하나씩 달랐다. 연호가 전생에 수없이 써먹었던 방법이었다. 서로 다른 거짓 정보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흘리고 어떤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지를 확인하면 누가 첩자인지 알 수 있다. 간단한 원리다. 하지만 이것이 통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거짓 정보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반드시 외부에 전달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 연호는 아침 수련이 끝난 뒤 제자들을 각각 따로 불렀다. 자연스럽게 마치 개별 임무를 주는 것처럼 먼저 소진을 불렀다.
소진 내일 새벽에 동쪽 폭포 뒤편 동굴로 간다. 증거 사본을 만들기 위해서다. 너는 여기서 문파를 지켜라. 소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다음은 유경이었다. 유경, 내가 증거 사본을 3부 만들었다. 한 부는 내일 서쪽 마을의 약방 주인에게 맡길 예정이다. 네가 약방까지 동행해라. 유경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객경님. 그리고 도영을 불렀다. 연호는 도영을 훈련장 구석으로 데려갔다. 다른 제자들이 들을 수 없는 거리였다. 도영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이었다. 도영, 네, 객경님. 너에게만 말하는 것이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 도영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연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내일 밤 북쪽 고개 넘어 버려진 사당에서 검은 두건 사내와 만나기로 했다. 그자는 백도현의 조직에서 이탈한 사람이다. 나에게 백도현의 병력 배치와 다음 행동 계획을 넘겨주기로 했다. 중요한 만남이니 혹시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문주님께 알려라. 도영이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3사람에게 흘린 정보는 각각 달랐다. 소진에게는 동쪽 폭포 동굴 이야기, 유경에게는 서쪽 약방 이야기, 도영에게는 북쪽 사당 이야기. 만약 백도현 측이 반응한 방향이 북쪽이라면 도영이 첩자다. 연호는 뜰로 돌아와 빗자루를 잡았다. 평소처럼 마당을 쓸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매화가 다가왔다. 객경님, 시장에서 종이와 먹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해라. 시장 주막에서 정파맹 무인들이 5명 더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진이와 함께가 아니라 따로 온 것 같다고 했어요. 연호의 손이 멈추지 않았다. 빗자루질을 계속하면서 물었다. 어느 방향에서 왔더냐? 남쪽에서요. 객잔 2곳에 나눠서 묵고 있다고 했어요. 남쪽, 백도현이 머물고 있는 방향이다. 병력을 미리 배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직접 공격은 아니지만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잘했다. 계속 시장적 소식에 귀를 기울여라. 매화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오후 수련, 연호는 제자들의 훈련 강도를 한 단계 올렸다. 기척 감지 훈련에 이어 오늘은 다수 상대 전술을 가르쳤다. 적이 3 이상이면 절대 한가운데 서지 마라. 벽이든 나무든 바위든 등을 대고 싸워라. 그래야 상대가 올 수 있는 방향이 줄어든다. 소진과 유경이 둘이서 매화를 상대하는 훈련을 했다. 매화가 뒤뜰 담장을 등지고 서자 소진과 유경은 좌우에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 전면 공격이 불가능해지자 소진이 짜증을 냈다. 이거 답답해요. 정면으로 가면 안 돼요? 정면으로 가면 매화가 뒤로 빠질 공간이 없으니 오히려 강하게 나온다. 답답한 게 맞지만 그 답답함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 전술이다. 소진이 입을 비축거렸지만 다시 자세를 잡았다. 유경은 묵묵히 움직이며 매화의 우측을 압박했다. 느리지만 정확했다. 연호는 유경의 성장에 내심 놀랐다. 겁이 많던 아이가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다. 도영은 이 훈련에 참여하면서도 시종 조용했다. 지시를 따르고 묻는 말에 대답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 연호는 일부러 도영에게 틈을 보이는 위치에 서보기도 했다. 도영은 아무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최소한 보이는 곳에서는 해가 졌다. 저녁 식사 후 제자들이 숙소로 돌아갔다. 연호는 숙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훈련장 한쪽에 앉아 빗자루를 무릎에 올려놓고 호흡을 고르는 척했다. 실제로는 기다리고 있었다. 1시즌이 지났다. 2시즌이 지났다. 달이 중천에 올랐다. 기척이 움직였다. 숙소 뒤편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소리를 죽이고 있었지만 연호의 감답은 속일 수 없었다. 그 기척은 뒷뜰을 지나 담장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담장을 넘었다. 연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뒤를 밟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누가 나갔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였다. 기척이 향한 방향은 북쪽이었다. 북쪽 고개, 버려진 사당, 연호가 도영에게만 알려준 장소. 확정이었다. 연호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어야 정상이었다. 전생에서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배신당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묘한 슬픔이었다. 도영은 17살이다. 아직 아이다. 무엇이 이 아이를 첩자로 만들었을까? 한 시즌 뒤 기척이 돌아왔다. 담장을 넘어 숙소로 들어가는 소리. 연호는 그때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일 아침 도영과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더 있었다. 다음날 새벽, 연호는 매화를 불렀다. 시장에 가서 북쪽 고개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해와라. 특히 정파맹 모임이나 평소 보지 못한 낯선 사람. 매화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점심 전에 매화가 돌아왔다. 객경님, 북쪽 고개 근처 주막 주인이 말하길 어젯밤 늦게 검은 옷 입은 사내 2명이 고개를 넘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에 같은 방향에서 돌아왔고요. 북쪽으로 사람이 움직였다. 도영이 전달한 정보에 반응해서 백도연 측이 확인하러 나간 것이다. 북쪽 사당에는 아무도 없었을 테니 적은 거짓 정보에 속은 셈이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성과였다. 핵심은 도영의 정체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연호는 오후 수련을 평소대로 진행한 뒤 해가 질 무렵 도영을 뒤뜰로 불렀다. 뒤뜰은 담장과 대나무 사이에 둘러싸인 작은 공간이었다. 다른 제자들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호와 도영 둘뿐이었다. 도영이 서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연호는 알 수 있었다. 도영의 오른손 검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영, 네. 어젯밤 어디 갔다 왔느냐? 정적 바람이 대나무를 흔들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도영의 입술이 움직였다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열렸다.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북쪽 고개까지 도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연호가 알고 있다. 그 사실이 도영의 얼굴에 스쳤다가 사라졌다. 내가 너에게만 북쪽 사당 이야기를 했다. 소진에게는 동쪽, 유경에게는 서쪽을 알려줬다. 어젯밤 북쪽 고개로 백도연의 사람들이 움직였다. 도영, 네가 전달한 것이다. 도영이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너를 벌하려고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다. 도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이유를 듣고 싶다. 긴 침묵이 흘렀다. 배나무가 다시 흔들렸다.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다. 도영의 입이 열렸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가족 때문입니다. 연호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저는 원래 통운문 사람이 아닙니다. 3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남쪽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와 동생이랑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백도연이라는 이름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머니와 동생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운문에 들어가서 그곳의 모든 것을 보고하라. 그러면 가족은 안전하다. 보고를 멈추면 가족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도영의 어깨가 떨렸다. 3년 동안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작은 문파의 일상이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객경님이 오신 뒤부터 연락이 잦아졌어요. 진위가 오고 질문이 구체적이 되고 제가 전해야 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도영이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대다시피 숙였다. 죄송합니다. 문파를 배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동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호는 도영을 내려다보았다. 전생의 기억이 스쳤다. 천하제일인 시절
연호의 곁에도 배신자가 있었다. 그때는 물어보지 않았다. 이유를 듣지 않았다. 단지 배웠다. 강했으니까, 천하제일인이니까. 배신은 배신이고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죽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한다. 일어나라. 도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있었다. 네 어머니와 동생을 되찾아주겠다. 도영의 눈이 크게 떠졌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은 내가 약속한다. 왜 그렇게까지? 네가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만든 것은 백도현이다. 너는 도구로 쓰인 것이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내가 모른 척한다면 나도 백도현과 다를 것이 없다. 도영의 입술이 떨렸다. 다만 조건이 있다. 연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지금부터 백도현 측에 보내는 보고는 내가 정한다. 네가 보내는 내용을 내가 통제한다. 겉으로는 계속 첩자 역할을 하되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정보만 흘린다. 이중 역할이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다. 도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는 숨기지 마라. 무엇이든 나에게 먼저 말해라. 내가 판단하겠다. 네. 연호는 도영이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전생에는 하지 못했던 행동이었다. 천하제일이는 누구의 어깨도 두드리지 않았다. 위에서 내려다볼 뿐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연호는 빗자루를 든 자벽부이고 이 아이들과 같은 마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다. 뒤뜰을 나오자 매화가 서 있었다. 벽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다. 들었을 수도 있고 기다린 것일 수도 있었다. 연호는 묻지 않았다. 매화. 네. 도영은 우리 편이다. 앞으로도. 매화가 잠시 연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이 깊어졌다. 연호는 문주내시를 찾아갔다. 한무진이 등잔 아래에서 앉아 있었다. 연호가 도영의 이야기를 전부 전했다. 한무진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분노, 연민, 그리고 자책. 내 문파의 제자가 3년간 그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다. 문주님 탓이 아닙니다. 백도현은 무림 전체를 소나귀에 넣으려는 자입니다. 이 작은 문파가 표적이 된 것부터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한무진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냐? 도영을 이중 역할로 쓰겠습니다. 백도현 측에는 제가 만든 거짓 정보를 흘리고 적의 움직임을 역으로 파악합니다. 시간을 벌면서 문파의 전력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겠느냐? 연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많지 않습니다. 도영의 보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백도현이 눈치채는 순간 직접 병력을 보낼 겁니다. 빠르면 사흘에서 닷새. 한무진의 손이 무릎을 쥐었다. 닷새 그 안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의 실전 능력을 마지막으로 끌어올리고 방어 진영을 완성하고 증거 사본을 외부에 분산시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탈출 경로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한무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판단을 따르마 다만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이 문파의 제자들을 살려라. 나는 상관없다. 이 늙은 몸이야. 어떻게 되든 괜찮지만 아이들은 살아야 한다. 연호는 한무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 거짓은 없었다. 부서진 몸, 막힌 경맥, 무너지는 문파.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것은 제자들이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연호는 내실을 나왔다. 마당에 서자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아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산 아래 어딘가에서 꽃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하지만 그 봄바람 너머로 연호는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도 기척도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같은 시각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산길. 횃불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10개, 20개, 30개. 횃불 아래로 검은 옷을 입은 무인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 선두에 진이가 서 있었다. 진이의 손에는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다. 백도현의 명이 적힌 종이. 확인 불필요, 즉시 이동, 쇠조각 회수, 저항하면 문파 전체를 제압하라. 진이가 쪽지를 구겨버리고 앞을 바라보았다. 산길 너머로 청문문이 있는 산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바람이 횃불을 흔들었다. 불꽃이 진위의 얼굴을 비추었다. 표정에 감정은 없었다. 명을 받들 뿐이었다. 횃불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청운문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멸망문파의 자벽부는 천하제일인 10화. 이 영상은 창작 무협 소설입니다. 새가 울지 않았다. 그것이 첫 번째 징조였다. 매일 아침 청운문의 뜰을 채우던 새소리가 오늘은 없었다. 산짐승들은 사람보다 먼저 안다. 많은 발이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을. 연호는 새벽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아니, 잠들지 않았다. 밤새 호흡 수련을 하며 경맥의 기운을 돌리고 있었다. 약의 효과가 조금씩 쌓여 빗자루 끝에 실을 수 있는 기운의 양이 열흘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생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홈은 마당으로 나왔다. 공기가 달랐다. 습기 섞인 새벽 바람에 미세하게 섞여 있는 것. 횃불 기름 냄새였다. 왔군. 매화가 숙소에서 뛰어나왔다. 숨이 가빴다. 객경님 뒷산 초소에서 봤어요. 남쪽 산길에 횃불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어요. 30개는 넘었어요. 예상보다 빨랐다. 도영에게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 이틀 전이다. 백도현이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움직인 것이다. 그만큼 쇠조각을 급하게 원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모두 깨어라. 지금 당장. 매화가 숙소로 뛰었다. 연호는 훈련장 한가운데 서서 지형을 다시 머릿속에 펼쳤다. 청운문의 구조. 정문에서 본전까지 약 200보 거리의 좁은 길. 왼쪽에 대나무 숲, 오른쪽에 절벽. 정문을 통과하면 현무가 시작되고 현무를 지나면 훈련장, 그 뒤에 본전과 숙소가 있다. 현로, 좁아서 4명이 나란히 서기도 힘든 길. 좁은 길 때문에 적들이 한꺼번에 밀려들 수 없다. 이것이 청운문의 유일한 이점이다. 제자들이 뜰에 모였다. 소진, 매화, 유경, 도영,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제자. 한무진 문주도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지만 눈은 살아있었다. 시간이 없다. 바로 배치한다. 연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소진, 유경, 너희 둘이 현모 입구를 막아라. 좁은 길이니까 한 번에 2-3명만 상대하면 된다. 소진이 앞에서 막고 유경이 뒤에서 보조한다. 빠지라고 하면 무조건 빠져라. 소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에 건방진 표정이 아니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매화, 대나무 숲 쪽 샛길에 함정을 보강해라. 밧줄, 통나무, 구덩이 이미 만들어둔 것에 추가해서 적이 현로를 우회하려 하면 그쪽으로 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도영이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의 눈물 자국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눈 속에 있었다. 내가 본전 앞마당을 지켜라. 현로를 뚫고 들어오는 적을 마지막으로 막는 자리다. 가장 위험한 위치다. 도영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맞겠습니다. 연호는 도영의 눈을 한번 바라보았다. 어젯밤 이 아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가족을 인질로 잡힌 3년간의 고통을,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싸우겠다고 서 있다. 나머지 3명은 매화와 함께 샛길 방어를 담당한다. 비전투 상황에서는 부상자 후송과 함정 재설치를 맡아라. 한무진이 지팡이를 놓고 앞으로 나왔다. 나는 어디에 서면 되겠느냐? 문주님은 본전 안에 계십시오. 한무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숨으라는 것이냐? 전력을 보존하시라는 것입니다. 문주님의 경맥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리하시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때 나오십시오. 한무진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연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의 몸으로 나가면 제대로 싸우기도 전에 쓰러진다. 알겠다 하지만 아이들이 위험해지면 기다리지 않겠다. 그때는 제가 부르겠습니다. 배치가 끝났다. 제자들이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연호는 마지막으로 뜰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붉은 빛이 아니라 회색 빛이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연호는 빗자루를 잡고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현로 입구에 소진과 유경이 서 있었다. 소진은 목검을 쥐고 있었고 유경은 긴장대를 들고 있었다. 객경님도 여기 서시는 거예요? 소진이 물었다. 아니, 나는 정문에 선다. 소진의 눈이 커졌다. 정문이요? 혼자서요? 경로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 꺾어야 한다. 처음 기세를 꺾지 않으면 30명이 협로까지 밀어붙인다. 내가 정문에서 선봉 몇 명을 막고 기세를 늦춘다. 그 사이에 너희가 협로에서 버텨라. 소진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조심하세요. 너도. 연호가 정문으로 나갔다. 문 바깥은 산길로 이어지는 넓은 공터였다. 아직 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발소리가 들렸다. 많은 발이 땅을 밟는 소리. 둔탁하고 규칙적이었다. 군인이 아니라 무인이다. 하지만 통제된 움직임이었다. 연호는 정문 앞에 빗자루를 세워놓고 서 있었다. 바람이 옷을 흔들었다. 전생이라면 이 순간 검 하나로 30명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쓸어버렸을 것이다. 지금은 빗자루 하나와 10분의 1도 안 되는 내공뿐이다. 그래도 서야 한다. 여기서 산길 모퉁 위를 돌아 첫 번째 그림자가 나타났다. 검은 옷, 그 뒤로 둘, 셋, 넷, 줄지어 나타나는 미인들의 행렬. 횃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새벽빛 아래에서 검은 옷의 행렬이 산길을 가득 메웠다. 선두에 진위가 서 있었다. 진위는 연호를 보고 멈췄다. 그 뒤로 행렬이 멈추었다. 진위가 앞으로 나왔다. 양손을 뒤로 모은 채 연호를 위에서 아래로 훑었다. 자벽부.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니 항복은 아닌 모양이군. 청운문은 항복하지 않는다. 진위가 코끝으로 웃었다. 대단한 자부심이야 제자 7. 병든 문주 하나. 그리고 빗자루 든 자벽부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해보면 알 것이다. 진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리고 손을 들었다. 뒤에 모인 5명이 앞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쇠 조각을 내놓아라 그러면 문파는 살려주겠다. 없다. 거짓말이겠지. 없는 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 진위의 손이 내려왔다. 5명이 동시에 연호를 향해 움직였다. 연호의 세계가 느려졌다. 전생의 감각이 작동했다. 5명의 보법, 무기를 잡은 손의 각도, 몸의 중심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선두 2명은 직선으로 돌진한다. 양쪽에서 하나씩 우회한다. 마지막 1명은 뒤에서 대기하며 빈틈을 노린다. 정석적인 포위 대형이다. 하지만
정문 폭이 좁다. 5이 동시에 전개하기엔 공간이 부족하다. 연호는 오른쪽으로 한 발 비껴섰다. 정문 기둥을 등에 댔다. 이것으로 오른쪽이 막힌다. 공격은 왼쪽과 전방에서만 온다. 생부 첫 번째가 곤봉을 내리쳤다. 연호는 빗자루를 비스듬히 올려 궤적을 흘렸다. 곤봉이 빗자루를 타고 미끄러지며 빗나갔다. 그 틈에 연호의 빗자루 끝이 상대의 명치를 찔렀다. 기운을 실은 일격, 첫 번째 무인이 숨을 잃고 뒤로 쓰러졌다. 두 번째가 왼쪽에서 검을 횡으로 휘둘렀다. 연호는 몸을 낮춰 검 아래로 들어갔다. 빗자루를 반바퀴 돌려 상대의 무릎 옆 경혈을 내리눌렀다. 다리에 힘이 빠진 무인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연호가 어깨를 밀자 옆으로 넘어졌다. 셋째와 넷째가 동시에 왔다. 연호는 빗자루를 수평으로 돌려 두 사람의 전진을 막았다. 한 박자, 그 한 박자 동안 연호는 셋째의 검을 잡은 손목을 빗자루 끝으로 쳤다. 손에 힘이 빠지며 검이 떨어졌다. 넷째가 빈틈을 노려 찌르기를 시도했지만 연호는 이미 반발 뒤로 빠져 있었다. 빗자루를 돌려 넷째의 팔꿈치 안쪽을 눌렀다. 팔이 접히며 자세가 무너졌다. 4명이 쓰러지는 데 걸린 시간은 짧았다. 하지만 연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내공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4번의 일격이 가진 기운의 대부분을 쏟았다. 5번째가 뒤에서 대기하다가 돌진했다. 가장 체격이 큰 무인이었다. 양손에 철퇴를 들고 있었다. 연호는 빗자루를 들어 막으려 했지만 충격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빗자루가 갈라졌다. 반쪽이 바닥에 떨어졌다. 연호가 뒤로 밀렸다. 등이 정문 기둥에 부딪혔다. 5번째 무인이 다시 철퇴를 올렸다. 그 순간 옆에서 장대가 날아왔다. 유경이었다. 현무에서 뛰어나와 장대로 무인의 옆구리를 찔렀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무인의 주의가 한순간 흐트러졌다. 연호는 부러진 빗자루의 남은 반쪽을 쥐고 무인의 턱 아래를 올려쳤다. 짧지만 정확한 일격. 무인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의식을 잃었다. 5명이 모두 쓰러졌다. 하지만 뒤에는 25명이 더 있었다. 뒤로 빠진다. 연호가 유경을 잡아 끌며 현로 안으로 들어갔다. 소진이 현로 입구에서 목검을 쥐고 서 있었다. 객경님 괜찮아요? 괜찮파. 여기서 버텨라. 진위가 남은 무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5명씩 조를 이루어 현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좁은 길이었다. 2-3명이 나란히 서면 어깨가 닿는 폭. 소진이 앞에서 목검을 내질렀다. 훈련의 성과가 나타났다. 급소를 노리지 않고 손목과 무릎을 쳐서 전투력을 빼앗는 방식. 연호가 가르친 대로였다. 첫 번째 조가 무너졌다. 2번째 조가 밀려왔다. 소진의 호흡이 빨라졌다. 유경이 뒤에서 장대로 보조했다. 쓰러지면 적을 밀어내고 소진이 밀릴 때 장대를 뻗어 적의 전진을 막았다. 3번째 조가 왔을 때 소진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다. 체력의 한계가 오고 있었다. 교대, 연호가 앞으로 나섰다. 부러진 빗자루 반쪽을 쥐고 있었다. 짧아서 오히려 좁은 현무에 맞았다. 연호는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흘리며 빈틈이 보일 때만 경혈을 찔렀다. 기운을 아끼는 방식이었다. 한 명을 제압하는데 전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기력 소모를 최소화했다. 왼쪽 대나무 숲에서 소리가 났다. 우회를 시도한 무인들이 샛길로 들어간 것이다. 곧이어 통나무가 굴러가는 소리와 비명이 들렸다. 매화의 함전이 작동한 것이다. 둔탁한 충돌음이 연달아 울렸고 한동안 그쪽에서 전진하는 기척이 끊겼다.
하지만 함정은 한번 작동하면 끝이다. 재설치할 시간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협로 전투가 계속되었다. 연호, 소진, 유견이 번갈아가며 앞에 섰다. 쓰러뜨린 적이 10명을 넘었다. 하지만 뒤에서 계속 밀려왔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소진이 어깨를 부딪히며 뒤로 밀려왔다. 숨이 거칠었다. 객경님, 끝이 없어요. 버텨라. 버티고 있다고요. 소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아니라 악착 같음이 묻어 있었다.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는다. 연호는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연호의 내공은 바닥이었다. 소진과 유경의 체력도 한계에 가까웠다. 매화 쪽의 함정도 이미 대부분 소진되었을 것이다. 그때 협로 너머에서 진위의 목소리가 울렸다. 자벽부 제법 버텼다 하지만 끝이다. 지금 나오면 제자들은 살려주겠다. 연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위가 다시 말했다. 거부하면 남은 전원을 한꺼번에 투입한다. 협로가 좁아서 편하겠지만 20명이 동시에 밀면 벽이라도 무너진다. 연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소진의 부상이 심각했다. 유경은 장대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었다. 협로 뒤편 본전앞 마당에서 도영이 홀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연호의 머릿속에서 전생의 기억이 소용돌이 쳤다. 천하죄린이었을 때 위기에 몰리면 어떻게 했는가. 더 강한 기술을 썼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더 많은 적을 쓸어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힘이 없다. 힘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가? 답은 하나뿐이었다. 연호는 소진과 유경에게 말했다. 여기를 도영에게 낚여라. 너희 둘은 매화 쪽으로 가서 한미해라. 객경님은요? 잠깐 다녀올 곳이 있다. 소진이 눈을 크게 떴다. 지금요? 이 상황에서요? 입에 호흡이면 된다. 그동안 협로를 내주지 마라. 연호는 돌아서서 뛰었다. 부서진 빗자루를 버리고 맨몸으로 훈련장을 지나 숙소를 지나 창고 앞에 도착했다. 숨이 터질 것 같았다. 전생의 몸이라면 이 정도 거리는 숨도 안 찼을 것이다.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돌, 며칠 전 쇠 조각을 꺼냈던 그 자리. 연호는 돌을 들어 올렸다. 쇠 조각이 있던 자리 아래 더 깊은 곳에 손이 닿았다. 천으로 감싸인 긴 물체. 연호의 손이 떨렸다. 전생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정 때문이었다. 이것을 꺼내면 돌아갈 수 없다. 자벽부 연호가 아니라 천하제일인의 그림자로 싸워야 한다. 천을 풀었다. 검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장식도 보석도 없었다. 낡은 칼집이 담긴 평범해 보이는 한자로. 하지만 연호의 손에 닿는 순간 미세한 떨림이 손끝에서 팔을 타고 전신으로 번졌다. 이 검을 알고 있다. 전생에 함께했던 검, 천하를 함께 누빈 검. 전생에서 죽기 직전 마지막 기운을 다해 이곳에 숨겨놓은 것이었다. 쇠조각 아래에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연호는 검을 뽑았다. 녹이 없었다. 칼날이 창고의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머금고 있었다. 검을 잡자 몸이 달라졌다. 내공이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검을 잡은 손이 전생의 자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근육이 아니라 뼈가 기억하는 감각. 수만 번 휘두른 궤적이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공은 바닥이지만 검리는 살아있다. 전생의 기술을 온전히 쓸 수는 없어도 칼날 하나만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연호는 창고를 나와 협로를 향해 달렸다. 협로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도연이 앞에 서서 2명을 상대하고 있었다.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숙련되지 않은 몸이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왼쪽 어깨가 밀리고 있었다. 소진과 유경이 내화 쪽으로 빠지며
새끼를 맞고 있었다. 매화가 대나무 사이에서 장대를 휘두르며 우회하는 적 3명을 상대하고 있었다. 연호가 현무 입구에 섰다. 검을 들고 도영이 뒤를 돌아보았다. 연호의 손에 빗자루가 아닌 검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눈이 커졌다. 객경님, 그것은 비켜라. 도영이 옆으로 물러났다. 연호가 앞으로 나섰다. 현무 너머에서 진위가 보였다. 남은 모인 10여 명을 몰아 마지막 돌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위의 눈이 연호의 손에 든 검을 포착했다. 눈빛이 변했다. 연호가 검을 들어 올렸다. 칼끝이 하늘을 가리켰다. 그리고 천천히 내렸다. 수직으로. 기운이 실린 것이 아니었다. 기교가 실린 것이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궤적이 만들어내는 압력. 그것만으로 현무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앞쪽에 있던 무인 둘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칼이 자신을 향한 것도 아닌데 다리가 멈춘 것이다. 검의 무게가 아니라 검을 잡은 사람의 무게. 전생에서 가져온 만번의 실전이 만든 압도적인 기세. 연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혐노를 가득 채웠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들어오면 이 문파를 밟고 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진위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본전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한무진이었다. 지팡이를 버리고 벽에 걸려있던 낡은 검을 들고 나왔다. 경맥이 온전하지 않은 몸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한무진이 연호의 옆에 섰다. 내 문파다. 내 제자들이다. 이 늙은이가 뒤에 앉아있을 일이 아니지. 연호가 한무진을 바라보았다. 만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문주가 문파를 지키겠다고 서는 것을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둘이 나란히 섰다. 자벽부의 검과 문주의 검. 하나는 전생의 기업을 담고 하나는 평생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진위가 뒤에 무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려 입을 열었다. 그 순간 산 위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위로 향했다. 검은 두건을 쓴 사내가 청운문 지붕 위에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두건 사이로 비쳤다. 사내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진위를 향해 말했다. 진위 여기까지다. 진위의 얼굴에 처음으로 동요가 스쳤다. 누구냐? 검은 두건 사내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연호를 바라보았다. 연호도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사내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적이 아니라는 신호였다. 연호는 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전세가 박디려 하고 있었다. 지붕 위의 사내, 혐노를 가득 메운 백도연의 병력, 그리고 전생의 검을 움켜쥔 연호.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진위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누구냐? 지붕 위의 사내는 대답 대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소리도 기척도 없이 낙엽처럼 가볍게 내려선 그는 연호와 진위의 중간에 자리했다. 연호에게 틈을 보인 채 명백한 아군의 위치였다. 사내가 천천히 두건을 벗었다. 왼쪽 눈 아래의 긴 흉터, 30 중반의 피로와 결의가 뒤섞인 얼굴. 진위의 얼굴이 교막으로 굳어졌다. 그가 뱉어낸 이름에 혐노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너는 형무영 아닌가? 백도연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최측근 신복. 3년 전 임무 중 실종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였다. 오랜만이군, 진위. 형무영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는 진위를 향해 나직이 말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였다. 그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게 되자 나를 지우려 하더군. 이 임무가 끝나면 너의 운명도 나와 같을 것이다. 배신자의 망언을 들을 시간은 없다. 진위는
극심한 동요를 감추려 검을 고쳐 잡았다. 형무영의 등장은 최악의 변수였다. 여기서 임무에 실패하면 돌아가도 죽고, 형무영의 말이 사실이라면 임무에 성공해도 죽는다. 남은 길은 오직 하나, 눈앞의 적을 모두 베고 공을 세우는 것뿐이었다. 전원, 혐로로 진입하라. 저 둘을 먼저 제거한다. 진위의 절박한 외침이 신호였다. 남은 무인들이 함성을 지르며 좁은 협로로 쇄도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들을 향해 연호와 형무영이 동시에 움직였다. 형무영의 움직임은 폭풍 같았다. 그는 몸을 낮춰 파고들며 단검 두 자루를 역수로 쥐고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적의 급소만을 노렸다. 백도연의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하던 자의 실정검. 그의 단검이 번뜩일 때마다 비명과 함께 무인들이 쓰러져 나갔다. 진영의 가장 단단한 부분을 안에서부터 부수는 파괴적인 움직임이었다. 연호의 검은 고요했다. 그는 형무영처럼 적진을 휘젓지 않았다. 첨로의 중앙에 선 채 밀려오는 적들의 무기 궤적, 힘의 방향, 중심의 이동을 한눈에 읽었다. 그리고 검을 뻗었다. 단 한 번 칼날은 적의 검과 부딪히지 않았다. 손목, 팔꿈치, 어깨, 힘줄과 경맥이 교차하는 지점을 바늘로 찌르듯 정확하게 찔렀다. 기운을 거의 싣지 않았지만 검이 이치가 담긴 일격에 맞은 자들은 무기를 떨어뜨리고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 형무영이 폭풍처럼 적을 부수면 연홈은 강물처럼 그 틈으로 흘러들어가 남은 이빨을 뽑아냈다. 두 사람의 연계는 수십 년 합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서로의 움직임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 형무영이 적 3명의 시선을 끄는 사이 연호는 그 뒤에 4번째 적의 다리를 무너뜨렸다. 연호의 검을 막기 위해 자세를 바꾼 적의 옆구리를 형무영의 단검이 꿰뚫었다. 젠장, 저것들 뭐야? 백도연의 직속 무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정예였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전투는 겪어본 적이 없었다. 한 명은 예측 불가능한 기술로 진영을 헤집고, 다른 한 명은 신기에 가까운 검술로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아군을 무력화시켰다. 협로 입구에서는 소진과 유경이 버티고 있었다. 형무영과 연호가 막지 못한 일부 적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온다! 유경이 소리치며 장대를 휘둘렀다. 적의 발을 걸어 균형을 무너뜨리자 소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연호에게 배운 대로 힘을 폭발시키며 목검으로 적의 어깨를 강타했다.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적이 쓰러졌다. 하지만 곧이어 2명이 더 달려들었다. 소진이 이를 악물고 검을 막아냈지만 충격에 뒤로 밀려났다. 그 순간 지붕 위에서 묵직한 돌덩이 2개가 날아와 정확히 적들의 관자놀이를 때렸다. 정신 차려, 소진. 매화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본전 지붕 위에서 전장 전체를 내려다보며 위급한 순간마다 돌을 던져 아군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 작은 교란이 소진에게 반격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뒤편에서는 도영이 활약하고 있었다. 그는 백도연의 무인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알고 있었다. 저들은 항상 좌측을 먼저 노립니다. 우측의 빈틈을 보여주세요. 도영의 외침에 제자들이 움직였다. 의도적으로 우측을 비우자 적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곳으로 파고들었다. 그 길목에는 매화가 미리 파놓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천문문의 모든 인원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연호라는 뇌, 형무영이라는 칼, 그리고 제자들이라는 팔다리가 되어 거대한 적에게 맞서고 있었다.
삼원이 불리해지자 진위가 직접 나섰다. 비켜라. 진위는 남은 부하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연호였다. 저 기묘한 검수를 쓰는 자벽부만 쓰러뜨리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네 상대는 나다. 형무연이 앞을 막아섰다. 단검을 벌쳐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사라져라, 배신자. 진위의 검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정파 정통검법의 정수였다. 한 수 한 수가 묵직하고 빈틈이 없었다. 형무용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몸을 회전시키고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진위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번개처럼 파고들어 단검으로 유효타를 노렸지만 진위의 검에 막혀 번번이 튕겨나갔다. 힘과 내공에서 진위가 한 수위였다. 열압, 스무합이 오가자 현무영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그의 옷자락이 베이고 어깨에 얕은 상처가 났다. 내 놈의 실전검은 내 정검을 이길 수 없다. 진위가 기세를 올리며 검을 내리쳤다. 형무영이 뒤로 물러서며 단검을 교차시켜 막았지만 막강한 힘에 무릎이 휘청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이다. 연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무영과 싸우는 내내 연호는 한쪽에서 진위의 검법을 모두 읽고 있었다. 20번이 넘는 공격, 그 속에서 단 하나의 규칙을 찾아냈다. 진위는 강하게 내려치는 공격을 한 뒤 다음 수를 위해 검을 회수할 때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 어깨가 먼저 움직이는 버릇이 있었다. 찰나의 순간 거의 보이지 않는 습관이었다. 형무염은 연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왼쪽으로 날렸다. 일부러 큰 빈틈을 보인 것이다. 진위는 기회라고 판단, 마지막 일격을 위해 남은 내공을 모두 끌어모아 형무영의 심장을 향해 검을 찔렀다. 가장 빠른 찌르기. 하지만 그 순간 진위의 오른쪽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연호가 기다린 순간이었다. 연호의 몸이 사라졌다. 아니, 너무 빨라서 눈이 따라가지 못했다. 전생의 보법에 남은 기력을 짜내 속도를 실었다. 진위의 검이 형무영이 있던 허공을 가르는 순간 연호는 이미 진위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있었다. 1초씩 전색의 절기, 아래에서 위로 비스듬히 솟구치는 검. 칼날이 진위의 검 손잡이 바로 아래 손목을 보호하는 철. 갑주와 장갑 사이에 단 한 뼘도 안 되는 틈을 파고들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위의 오른 손목이 꺾였다. 검이 튕겨나가 현모 벽에 부딪혔다. 진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자신의 필살의 일격이 빗나갔고 그 찰나의 순간에 검을 든 손목은 움직임이 불가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연호는 멈추지 않았다. 검을 회수하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검자루 끝으로 진위의 명치를 강타했다. 내공을 잃고 무방비 상태가 된 급소에 가해진 충격. 진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수장이 쓰러지자 남은 무인들의 전의는 완전히 꺾였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거나 도망치기 시작했다. 형무영이 그들을 추격하려 했지만 연호가 막았다. 놔줘라. 보내야 할 말이 있다. 연호는 쓰러진 진위에게 다가갔다. 진위는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백두연에게 전해라. 다음은 내 차례라고. 진위는 고통 속에서 연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분노와 함께 체념이 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어차피 돌아가도 나는 죽는다. 진위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백도연이 진짜 원하는 것은 쇠 조각만이 아니다. 천하제일인 검천신군이 남긴 모든 것.
그의 무공 전체가 담긴 비급 그것을 찾고 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무림 전체가 자기 발 아래라고 했어. 그 말을 끝으로 진이는 의식을 잃었다. 비급, 연놈은 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백도연의 진짜 야망, 단순히 미렵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었다. 천하제일인의 무공을 손에 넣어 약속된 영역을 넘어 무림 전체를 삼키려는 것. 연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싸움은 끝났지만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상처 입었지만 굳건히 서 있는 동료들이 있었다. 멸망해라던 문파는 이제 거대한 악에 맞서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가고 있었다. 진위와 그의 병력이 처참하게 패퇴한 다음 날, 청운문에는 폭풍전의 고요가 흘렀다. 부서진 문짝을 수리하고 부상자를 돌보는 제자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연호는 검을 손질하며 생각에 잠겼다. 진위는 일부러 살려보냈다. 거짓 정보를 백도연에게 흘리기 위해서. 그는 백도연에게 돌아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보고할 것이다. 형무영의 등장, 자신의 검술, 그리고 비급에 대한 이야기까지. 백도현은 반드시 움직인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오느냐였다. 같은 시각, 청운문에서 하루벌이 떨어진 호화로운 객잔의 밀실. 바닥에는 치욕의 공기가 뒤섞여 있었다. 백도현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발치에는 부상을 입은 채 꿇어앉은 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형무영이 살아있었고 자벽부의 편에 섰다. 1초씩이라는 기묘한 검법에 내 정의의 병력들이 모두 당했다고. 백도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밀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물었다. 그래서 그 자벽부가 마지막에 뭐라 하더냐? 진이는 고통을 참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다음은 내 차례다라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들은 것이 있습니다. 말해 보아라. 그놈이 어르신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쇠 조각이 아니라 검천신군이 남긴 무공 전체가 담긴 비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곧 비급을 손에 넣으려 할 것입니다. 쨍그랑 백도연이 들고 있던 찻잔이 소나기에서 그대로 바스러졌다. 찬물이 그의 비단도포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온화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시커먼 탐욕이 뱀처럼 고개를 들었다. 비급, 그놈이 비급의 존재를 알고 있단 말이냐?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광기가 일렁였다. 미략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었다. 정파, 사파, 황실과 무림을 나눠 갖는 것은 시시한 소꿉놀이였다. 검천신군의 무공, 수많은 고수들을 동원하고도 막지 못했던 그 압도적인 힘. 그것만 손에 넣으면 이 천하 전체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다. 어리석은 놈, 감히 내 것을, 내가 수십 년간 찾아 헤맨 그것을. 그는 진이를 발로 걷어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자벽부의 몸으로 자신의 정의의 부대를 꺾은 연호. 그런 자가 만약 비급까지 손에 넣어 천하무공을 얻는다면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될 터였다. 더 이상 부하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었다. 백도현은 곁에 선 그림자 부대의 수장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대규모 병력은 필요 없다. 이목만 뜰 뿐이다. 나의 그림자 부대 정예 12명만 움직인다.
이 일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번개처럼 습격하여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지운다. 수장이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자 백도연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청운문에 심어두었던 그 아이 도영이라 했나. 그놈의 가족을 끌고 가라. 영웅 행세는 약한 자들 앞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법이지. 저 건방진 자벽부의 마지막을 장식해주겠다. 그날 저녁 해가 막산 너머로 기울었을 때였다. 청운문의 숲을 지키던 새들이 일제히 울음을 그쳤다. 산 전체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훈련을 감독하던 매화가 가장 먼저 이변을 눈치챘다. 그녀의 뛰어난 감각이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살기를 포착한 것이다. 모두 무기를 들어라. 매화의 외침이 청운문에 울려 퍼졌다. 제자들이 각자의 무기를 들고 훈련장 중앙에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지난 전투를 통해 얻은 경험이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었다. 정문 쪽에서 인기첩이 느껴졌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열세, 압도적인 기운을 가진 하나와 그를 호위하는 강철 같은 기운의 12. 마침내 청운문 정문 앞에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두에 선 것은 백도연이었다. 그의 얼굴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밧줄에 묶여 공포에 질린 채 끌려온 도영의 어머니와 동생이 있었다. 도영아. 어머니의 절규가 심장을 찢는 듯 울려 퍼졌다. 도영은 입술을 깨물다 못해 창백해져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차마 가족을 바라보지 못하고 백도연을 향한 불타는 중으로 가득 찼다. 이 더러운 놈! 소진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려 했지만 형무연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백도연이 마치 연극무대의 배우처럼 팔을 벌리며 말했다. 연호 내가 비급의 존재를 안다지. 실로 장하구나. 이제 그 위치를 내게 넘길 시간이다. 비급의 위치를 말하고 스스로 무공을 패해라. 그의 비열함에 청운문 모두가 치를 떨었다. 연호가 검을 든 채 제자들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백도현, 내 놈은 오늘 여기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백이만큼은 천하제일인이구나. 좋다. 내 놈들이 믿는 그 정의와 의리가 절대적인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뼛속까지 새겨주마. 백도연이 손짓하자 그의 뒤에 도열해 있던 12명의 그림자 부대가 일제히 검을 뽑고 달려들었다. 한 명 한 명이 이전에 진유하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살기를 뿜어내며 청운문을 향해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최후의 결전, 연호가 하늘을 향해 검을 들며 외쳤다. 모두 준비한 대로 진영을 갖춰라. 청운 칠성진을 펼친다. 연호의 외침과 함께 청운문은 하나의 거대한 생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열흘간 모두가 힘을 합쳐 다져온 진영, 청운 칠성진. 그것은 단순한 방어 진영이 아니었다. 약자의 모든 것을 짜내 강자에게 맞서는 처절한 투쟁의 형태였다. 제1성 철벽, 가장 먼저 튀어나간 것은 소진과 유경이었다. 둘은 백도현의 그림자 부대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협곡 입구를 강철의 벽처럼 막아섰다. 비켜라! 선봉에 선 그림자 부대원들이 동시에 검을 내리쳤다. 소짐은 정면으로 맞받아치지 않았다. 연호에게 배운 대로 힘의 흐름을 이용해 몸을 반바퀴 회전하며 공격을 흘려냈다. 그와 동시에 폭발적인 힘을 실어 목검으로 상대의 옆구리를 후려쳤다.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적이 나가떨어졌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날아온 검을 피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유경의 장대가 땅을 쓸며 나라와 검을 휘두른 적의 발목을 정확히 후려쳤다. 균형을 잃고 휘청이는 적의 면상에 소진의 발차기가 장렬했다. 방패와 창, 유경이 적의 공격을 무너뜨리면 소진이 그 틈을 꿰뚫었다. 돌은 완벽한 한 쌍이었다. 최희성, 김한, 그림자 부대의 후속 병력 넷이 협곡을 우회하여 측면의 대나무 숲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을 본전 지붕 위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매화가 손을 들어 수신호를 보냈다. 이쪽입니다. 형님들 어서요. 숲속에서 보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일부러 허둥대는 척하며 더 깊은 곳으로 적들을 유인했다. 그림자 부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그를 쫓았다. 첩자 생활로 익힌 그들의 침투 방식을 역이용하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그들이 숲의 한가운데에 들어선 순간 매화의 손이 내려왔다. 사방에서 굵은 밧줄이 튀어오르고 위에서는 날카롭게 깎은 통나무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미리 파놓은 함정이었다. 혼비백산하는 적들의 등 뒤에서 도영이 단검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가족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무의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제3성 과거의 칼날. 제자들이 시간을 보는 사이 형무영이 그림자처럼 움직여 백도연의 바로 앞까지 접근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백도연의 발을 묶고 그의 내공을 소모시키는 것이었다. 아직도 내 그림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믿는가, 형무영. 백도현은 비웃으며 장을 펼쳤다. 보이지 않는 기운의 벽이 형무영을 향해 쇄도했다. 형무영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다. 그는 백도현의 무공 패턴을 알고 있었다. 잔법이 펼쳐지기 직전의 미세한 틈, 기운이 가장 약해지는 사각을 노려 파고들었다. 그의 단검이 뱀처럼 휘어져 백도현의 옆구리를 노렸다. 어리석은. 백도현은 손쉽게 단검을 쳐냈다. 내공의 격차가 너무나 컸다. 형무영의 몸이 종이장처럼 튕겨나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그의 처절한 분투는 백도현을 그 자리에 묶어두면 족쇄가 되었다. 백도현은 점점 초조해졌다. 하찮은 벌레들이라 생각했던 청운문이 끈질기게 저항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는 형무영을 끝잡내기 위해 처음으로 전력을 다한 잠법을 펼쳤다. 거대한 기운의 파도가 형무영을 덮치려는 순간 내 상대는 나다, 이 앞귀 같은 놈아. 한무진이 포효하며 나타났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비틀린 경맥 탓에 심하게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전성기 시절보다 더 날카롭게 빛났다. 3년간 쌓인 분노와 제자들을 지키려는 문주의 의지가 모두 담긴 필생의 일격이었다. 백도현은 한무진의 공격을 코웃음치며 손으로 막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한무진의 검이 상식 밖의 궤적으로 휘어지며 백도현의 방어를 뚫고 그의 어깨를 깊게 베었다. 그허 백도현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직접 망가뜨린 다 죽어가던 늙은이의 검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에 깊은 균열을 냈다. 그 찰나의 빈틈, 모든 이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단 한 번의 기회였다. 모두가 너를 심판하기 위해 길을 열었다. 백도현. 연호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다. 그의 등 뒤로 소진과 유경, 매화와 도영, 형무영과 한무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이 기이한 나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전생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비급을 통해 마침내 완성된 궁극의 검이 이치. 천하제일검 제12식 거파만겁의 불꽃. 검이 보이지 않았다. 칼날이 나선을 그리며 공기 자체를 왜곡시켜 백도현의 눈에는 연호의 검이 수십 개의 불꽃 궤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백도연은 본능적인 공포에 남은 내공을 모두 끌어모아 자신의 몸 주위에 방어막을 펼쳤다. 하지만 연호의 검은 방어막을 두르려 하지 않았다. 나선을 그리던 검은 기운의 흐름을 타고 돌며 그 거대한 힘을 역으로 피가마 하나의 점으로 압축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겁화가 응축된 검끝이 정확히 백도연의 단전을 눌렀다. 지르지 않았다. 베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업보의 무게를 담아 누를 뿐이었다. 백도현의 몸이 굳었다. 단전에서부터 둑이 터지듯 내공이 역류하며 폭주했다. 전신의 경맥이 뒤틀리고 평생 쌓아온 공력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폐공이었다. 더 이상 무인일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천하를 삼키려던 야망도 잔인한 계략도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졌다. 백도연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다. 그의 비단 도포가 흙먼지 위로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끝났다. 연호가 검을 내리며 선언했다. 주군이 무너지는 것을 본 그림자 부대원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렸다. 도영은 곧장 달려가 어머니와 동생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모든 싸움이 끝난 청운문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다. 백도형과 그의 잔담은 모든 무리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정파맹의 권좌에서 쫓겨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문주 한무지는 의원들의 도움으로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고 형무영과 도영은 청운문에 남아 제자들을 가르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이제 청운문은 멸망에 가던 문파가 아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맑게 개나친 연호는 자신의 검을 벽에 기대어 놓고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빗자루를 다시 집어들었다. 청운문의 모든 사람들이 극구 말려봐도 소용이 없었다. 아니, 객경님, 이제 천하제일인으로 돌아가셔야죠. 왜 또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소진이 외쳤지만 연호는 미소 지으며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나는 검을 잡는 것보다 이게 편하다. 연호의 대답에 소진이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유경은 불똥이를 들고 옆을 지나가며 말했다. 오늘 훈련은 몇 시부터예요? 이거 다 쓸면 바로. 유경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훈련장을 향하고 있었다. 매화가 처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비급의 첫 장을 옮겨 적은 사본이었다. 연호가 제자들의 수준에 맞게 풀어 쓴 것. 매화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으며 가끔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했다. 한무진이 내실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다. 빗자루를 든 소년, 뜰에 흩어진 제자들, 부서졌지만 서 있는 담장, 작고 낡았지만 무너지지 않은 문파. 한무진은 창틀에 손을 얹고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연호야, 오늘은 하늘이 맑구나. 연호는 마당을 다 쓸고 빗자루를 세워두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산 위로 펼쳐져 있었다. 전생의 검천 신구는 천하를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누구도 믿지 못했고 누구도 곁에 두지 못했고 결국 혼자서 죽었다. 지금의 연호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빗자루를 둔 소년 자벽부. 내공은 바닥이고 몸은 약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빗자루와 작은 문파뿐이다. 하지만 옆에 사람이 있다. 뒤에서 소진이 투덜거리고 유경이 한숨 쉬고 매화가 조용히 웃고 한무진이 창가에서 지켜보고 멀리서 도영과 형무영이 돌아오고 있다. 모든 것을 얻었다. 지켜야 할 사람들, 함께 웃어줄 동료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천하제일인이란 홀로 우뚝 선 최강자가 아니었다. 부러진 검을 기꺼이 맞대어주고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 세우는 모두가 함께 이룬 이름이었다. 그리하여 세상은 알게 되었다. 진정한 천하제일이란 검 끝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천하를 호령하던 검의 기억은 가슴에 묻고 자벽부 연호는 오늘도 소중한 이들의 터전을 쓸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그것이 그가 절망과 눈물 속에서 비로소 찾아낸 진정한 평화였다. 멸망 직전이었던 문파는 살아남았고 천하제일이는 돌아가지 않았다. 자벽부는 오늘도 내일도 마당을 쓸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멸망 문파의 자벽부는 천하제일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청금지혜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완결한 무협소설 애니메이션을 사랑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미스캐스트는 장대한 무협과 판타지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창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하시면 강호에서 뵙겠습니다.